예, 이 강의 장소가 적응이 잘 안 돼가지고 제가 어디 위치해야 될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제가 옛날에 이 성당동 왔다 갔다 할 때는 동네 분위기가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그 오랜만에, 전 수십 년 만에 여기 오는데, 와보니까 막, 뭐, 포스코트 샵, 레미안, 뭐, 전부 아파트네요, 이제. 그리고 어머니들 그 참여율도 높으시고요. 이 저학년 맞죠? 어떤 학교들은 저고학년 다 합해도 이거 4분의 1도 안 되는데, 관심도 높으시고. 이 마이크 좀 이상한데 울리는데 자꾸. 저는 오늘 이제 자기주도 학습 영역 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초등 저학년 시기에 우리 아이들 이제 잘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주어진 시간 동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어머니들 뵐 때마다 좀 쑥스럽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보통 이렇게 강사로 오시는 분들 보면 이제 교직에 오래 계셨던 그 교장선생, 은퇴하신 교장선생님이거나 아니면 뭐 대학원에서 관련 전공을 했거나 막 이런 전문가들이 많이 오시죠. 저는 뭐 그런 전공을 한 적도 없고요. 교직에 오래 있었지도 않고, 어쩌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죄송하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저는 우리 아이가 4살쯤 되었을 때 우리 집 사람이 아이를 키우는 거 보니까 너무 슬퍼요. 어디서 브로마이드 몇 장 어디서 뭐 얻어와가지고 벽에 붙여놓고요. 브로마이드 보니까 코끼리 그림 그려져 있고 밑에 영어로 엘리펀트 쓰여 있고 한글로 코끼리 쓰여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애 보고 따라하라 하고 엘리펀트 하고 또 기린 그려져 있고 지라프 카락하고 뭐 이 좀 촌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저거 아닌데 싶어가지고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제안을 했어요. 여보, 당신은 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만 해라. 공부는 내가 시킬게. 하겠어. 그래가지고 제가 4살 때부터 우리 아이를 뺏어가지고요. 제가 직접 키웠어요. 미리 말씀드리면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지금 27 청년이 됐어요. 원래 SKY를 졸업해가지고 지금 글로벌 기업 취직해서 외국 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실은 먼저 아이를 키우면서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요. 뚜껑 수없이 날아가고 이제 이런 경험이 있던 거죠. 막상 큰 소리 쳤지만 그래가지고 우리 와이프는 이제 저한테 그래 당신이 해락하면서 제가 아이를 뺏었어요. 근데 막상 어떻게 키우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앞이 막막하고요. 주변에 있는 젊은 엄마들을 보니까 처음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보내고 난 다음에 첫 며칠은요, 학기 초 되면 첫 며칠은 막 속으로 만세를 부르면서 밀린 연속극 보려고 자기 집으로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또 며칠 지나니까 이제 안 올라가고 자기들끼리 눈을 맞추더라고. 뭐 말도 막 하고 뭐 이러더라고요. 좀 있으니까 어떤 언니를 납치해 가더라고. 언니 우리 집 와서 커피 한잔 할래요? 하면서 고학년 키운 것 같이 보이는 언니 딱 찍어가지고 꼬시는 거야. 그러니까 궁금한 거 막 묻고 이러면서 자녀교육 정보를 확보하고 있잖아요. 또 좀 지나니까 언니 집에 놀러 가도 돼요? 하면서 저로 따라가가지고 그 집 쫙 스캔하면서 우리 집에 없는 전집 찾고 책상에 뭐 학습지 어떤 게 놓여있는지 찾고 막 이러대요. 저도 이제 우리 와이프가 출근하고 나면 제가 항상 아이를 이제 어린이집 보내고 유치원 보내고 했거든요. 근데 저보고는 아무도 오빠 우리 집 와서 차 한잔 할래요?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정보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또 넉살 있게 막 이런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눈이 뭐 하면서 잘못하면 치안 취급받으니까 그럼 너무 답답해가지고 제가 할 수 없이 한 게요. 대구에 있는 가장 큰 서점에 나갔어요. 지금은 영풍 교보가 내려와 있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서적이 제일 컸어요.
제일서적 육아 코너 가가지고 육아서적을 닥치는 대로 읽었어요. 아,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못하고 거의 다 읽었어요. 특히 막 뭐 명문대 보낸다는 이야기 이런 거 있잖아요. S대자 들어간 거, 뭐 영재자 들어간 책 있죠. 이런 거 막 닥치는 대로 다 읽었어요. 수백 권을 읽었더니 모든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딱 하나 있더라고. 이상하죠? 한두 번 읽을 땐 잘 모르는데 육아서적을 계속 읽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말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딱 잡히더라고요. 그게 뭐 있는지 알아요? 아이가 커서 공부를 잘하려면 책을 좋아해야 한다더라. 딱 이거였어요. 뭐 다른 방법들은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뭐 많은데 딱 공통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거구나. 딱 감을 잡았죠. 근데 저는 참 운이 좋아가지고 그 책이 중요하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비슷한 시기에 우리 집사람이 퇴근해 오다가 학교 근무하는데 퇴근해 오다가 버스 차창 너머로 우연히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는 간판을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달서구 유일의 유명한 어린이 전문 서점 호세호치라고 있었어요. 송현동에. 지금은 이제 엄마들 아시는 어린이 전문 서점 하면 전부 전집 할인 매장이죠. 전집 할인 매장에 어린이 서점 또는 어린이 전문 서점 뭐 개사구 붙여놓고 있어요. 사실은 그건 엄격한 의미에서 어린이 서점이 아니고요. 어린이 전문 서점은 이제 잘 만들어진 아주 질 좋고 권위 있는 단행본들을 모아서 파는 서점. 이걸 보고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고 불러요. 한때는 전국에 한 80군데가 있었고 대구에도 4군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 서점들이 할인하기 시작하고 인터넷 시대가 되고 또 교원 언니들이 맹활약하는 바람에 어린이 전문 서점들이 다 망했어요. 그 대구에는 뭐 거의 뭐 없다시피 해요. 뭐 시제 가면 한 군데 있긴 한데 거의 다 망해가고 있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다니던 어린이 서점도 없어졌어요. 근데 하여튼 저는 그 서점을 발견해서 우리 아이 4살 때부터 매주 한 번씩 어린이 서점 아이 손을 잡고 갔어요. 갈 때마다 7만원에서 10만원 정도의 그림책을, 주옥 같은 그림책을 사서 집에 돌아와서 읽어주고, 다 읽고 나면 또 서점에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바쁠 때는 제가 못 갈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보름에 한 번은 갔죠. 평균적으로 저는 제 기억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아이 4살 때부터 언제까지 했는가 하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꾸준히 어린이 서점을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자녀 교육에 대해서 조금씩 눈을 뜨게 됐죠. 그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몰랐는데, 근데 신기하게도 어린이 서점을 12년인가를 다녔는데, 이제 12년쯤 됐을 때,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요, 이 서점 주인께서 저보고 12년 동안 우리를 관찰했을 거 아니에요. 아이하고 저하고 단골로 출입했으니까 돈 엄청 갖다 붓어요, 서점에. 일주일에 10만원씩 곱하기 1년 하면 얼마예요? 50주. 엄청나죠? 그걸 10년 이상을 했으니까. 그랬더니 이제 어린이 서점 주인께서 그때 막 인터넷 서점 생기고 S24 인터파크 이런 거 생겨가지고 경영이 어렵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그 서점에 오는 엄마들 대상으로 강의를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은격결에 거기서 받은 도움이 컸기 때문에 당연히 은혜를 갚는다는 마음으로 강의를 처음 했어요. 일회성 강의를 했는데, 어이구, 엄마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그다음부터 매주 하게 됐잖아요. 그걸 매주 강의를 우리 아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 11년 동안은 어린이 서점에서 했고요. 어린이 서점 문을 닫고 나서는 우리 이제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자녀교육에 관해서 이제 어머니들하고 나누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교육청에 알려져서 이제 어머니들 만나 뵙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는 뭐 교육 전문가라기보다는 여러분들보다 먼저 여러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불안해하면서 또 선택의 기로에 설 때마다 헷갈려 하면서 눈높이를 해야 될지 싱크빅을 해야 될지, 그죠? 학원을 보내라 해도 뭐 소박한 동네 영어 학원을 보내자니 뭐 이보영을 보내야 될지 GMB를 보내야 될지 이것도 고민이고요. 버스 타고 좀 멀리 보내면 뭐 청담을 보내야 될지 아발론을 보내야 될지 뭐 뭘 선택하려고 할 때마다 고민이죠. 저도 똑같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선배 학부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또 하나 제 경험은 이제 우리 아이 초등학교 3학년 때 이른바 지금은 뭐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잠순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자녀교육 포털 사이트 아시는 분 있어요? 잠순에 아시는 분 손 들어봐요. 별로 없네 뭐.
네이버는 다 알아요? 이 자녀 교육계의 네이버. 저학년이니까 그러면 쑥쑥닷컴 알아요? 알아요? 쑥쑥닷컴 하는데 잠수내는 모른다? 하여튼 잠수내는요, 자녀 교육 세계의 네이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네이버는 사실은 라이벌들이 있어요. 검색 같으면 구글, 뭐, 그죠? 카페 같으면 다음, 뭐 이런 식으로 라이벌이 있지만, 잠수내라는 사이트는 라이벌도 없어요. 독보적인 존재죠. 지금 연회비 10만 원을 내야 들어갈 수 있는 사이트라서 뭐 검색해봐도 소용없어요. 그 초3 때, 우리 아이 초3 때 그게 생겼는데 저는 이제 그때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 회원으로 있죠. 지금 물론 애가 다 커서 뭐 글도 안 쓰고 하지만 우리 애 열심히 키울 때는 제가 네이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잠수내 커가는 아이들의 제가 전설적 회원 아닙니까? 서울에서는 대구 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촌에서 그것도 엄마가 알고 어떤 아빠가 별로 놀라질 않네. 하여튼 거기서요, 제가 이제 자녀교육 정보에 대해서 대구 촌구석에 살면서, 그죠? 저는 주로 달서구 남구 살았거든요. 뭐 수성구 산 것도 아니고. 근데 서울에 있는 대치동에서 수학 전문 학원에서 어떤 교재를 가지고 아이들 수업을 하는지,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진짜로 학원 한 번도 안 보냈어요. 이것도 안 놀래네. 뭐 좀 놀래주고 뭐 리액션이 와야 뭐 좀 이야기할 맛이 나는데 우리는 이제 학원 한 번도 안 갔어요. 피아노 태권도도 심지어는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잠수내 아이들의 소문난 영어 공부법, 장안의 베스트셀러죠. 그렇게 키웠어요. DVD 많이 보고 뭐 이래가지고. 그 영어를 자연스럽게 네이티브처럼 하게 되잖아요. 자, 오늘은 주제가 영어가 아니기 때문에 엄마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제 강의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겠다 싶으면 내년에 또 부르시면 돼요.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제 특히 초등 유아 시기, 초등 저학년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아이들의 전 인생을 좌우하는 책 읽기죠. 보통 어떤 뭐 다른 여러 가지 좋은 뭐 이렇게 길이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책 읽기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학습에 있어서는 특히 더 그렇죠. 물론 책 읽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유전인자예요. 근데 뭐 지금 돌이킬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 중에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변수가 있고요, 제어 불가능한 변수가 있어요. 이 제어 불가능한 변수는 그냥 그 변수대로 두고 이제 제어 가능한 변수를 우리가 가지고 고민하는 거죠. 후천적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어떤 환경을 만들어줄 것인가, 자, 이런 고민을 해야 되죠. 이미 뭐 결정된 유전자를 가지고 맨날 남편 얼굴 째려보고 뭐 이래봐야 소용없고요. 또 뭐 아들 같으면 뭐 엄마 머리 담는다 하더라. 우리 애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닮았으면 정말 놀라운 성취를 보였을 텐데 엄마를 닮아가지고 엄마하고 저하고 평균밖에 안 돼요. 슬픈 일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책을 꾸준히 읽고 이러니까 신기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걸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KBS 화면을 캡처했어요. KBS 다큐멘터리.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의 뇌가 오른쪽 사진이고요. 책을 별로 안 읽은 사람의 뇌가 왼쪽 사진이죠. 노란색 부분이 주목하시면 돼요. 뇌가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가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보여요? 자,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이 노란색 부분, 활성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책을 별로 안 읽은 사람의 뇌는 활성화된 영역이 적죠. 책 읽기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 우선 이걸 딱 사진 찍어 놓고 어머니들 이제 그 유치원이나 이런 데 가서 부모교육 받아보셨으면 이미 다 아시겠지만 그 몬테소리에서나 삐아지 여사가 이렇게 말했죠. 한 아이가, 어린이가 그 온전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크게 세 가지 영역의 균형 잡힌 발달이 필요하다. 하나는 신체적 영역이죠. 행동 발달. 그래서 아이들 키우면서 그 유전자 조작식품 이런 거 피하고요. MSG 피하고 유기농 먹거리를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건강한 이렇게 아이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나머지 두 영역이 저기 보이는 인지 영역과 정서 영역인데 아이들이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서
책을 좋아하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지 영역의 어떤 부분이 자라져요. 학습과 관련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영역이 자라요. 이것은 그릇의 크기를 키우는 작업 비슷한 거죠. 생각하는 힘, 또 창의적인 사고, 또 어휘력, 독해력, 뭐 이런 것들이 저절로 자라요. 마치 콩나물을 키울 때 콩나물 시루의 아랫부분이 뻥 뚫혀 있죠. 그리고 위에는 이제 천으로 덮여 있는데 그 위에다 물을 계속 부어요. 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밑으로 다 빠져나가는데 신기하게도 콩나물은 자라는 거죠. 자, 책 읽기는 마치 이와 같아요. 책을 꾸준히 읽다 보면 뭐 기억에 남는 건 없고 다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것이 자란다니까요. 책을 읽는데 중요한 영. 이걸 옛날에는 전체적으로 스키마라고 불렀어요. 선지식 또는 사전지식, 배경지식 이런 뜻이죠.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저학년 때 학교 들어와서 선생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정도는 그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기 전까지 획득한 모든 배경 지식의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죠. 엄마가 예를 들어서 어릴 때 그림책 같은 거 많이 읽어줬다면 얘는 어른들의 말을 많이 들었으니까 당연히 선생님의 말을 많이 알아듣게 돼요. 알아듣는 정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걸 스키마 이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접 경험을 하면 제일 좋고요. 엄마 따라다니면서 체험학습하고 뭐 이렇게 하면 좋지만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직접 경험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차선으로 택하는 것이 간접 경험인 책 읽기죠. 간접 경험으로 가장 좋은 것이 책 읽기예요. 좋은 어린이 책을 우리가 만나서 아이들이 그걸 즐겨 읽다 보면 이런 학습적인 요소가 점점 자라져요. 우리 애는 어떤 사교육도 안 받은데요. 어느 날 6학년 때 지금 교육감 말고요. 그전 교육감께서 지금은 대구광역시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뭔가 하면 행복이에요. 대구 행복교육 이렇게 해서 교육감이 행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전 교육감께서는 창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갑자기 뜬금없이 대구광역시 초등학생 창의력 경진대회를 했어요. 한 학교에서 대표 한 명씩 뽑아가지고. 우리 애는 저 조그만 학교, 앞산 밑에 있는 조그만 학교를 다녔는데 그래가 쉽게 대표가 됐어요. 그래서 대구 교대 가서 창의력 경진대회를 한 거예요. 대구 시내 190개 초등학교 대표들이 다 왔어요. 읽기 영역, 수리 영역, 또 뭐 사회 영역, 과학 영역 이렇게 두 문제씩 출제되고 이 출제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 생각을 쓰는 이런 이제 테스트를 했는데 우리 아이는 아무 사교육도 안 받았기 때문에 저도 큰 기대를 안 했어요. 근데 애가 갔다 오더니 발표를 기다리는 거라. 그래서 저는 애가 실망하고 상처받을까봐 기다리지 말아 했어요. 근데 진짜로 발표 날이 됐는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 보니까 우리의 이름이 있는 거라. 몇 등 했게요? 예? 엄마한테 1등밖에 몰라 하여튼. 그때 금메달 1명, 은메달 3명, 동메달 5명, 9명이 메달을 받았어. 우리 그때 5등 했어, 5등. 동메달 받았어. 그때 은메달 받은 친구는 전설적인 친구예요. 대구에서 가장 똑똑한 애들 많이 모인 데가 어딘지 알아요? 경북대학교 영재교육원. 그 다음이 뭐 교대 영재원 아니면 교육청 영재원이죠. 그때 2등 안에는 경북대학교 영재원에서 가장 뛰어난 아이였어요. 그런데 2등밖에 못했어. 나중에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한국과학영재학교 가가지고 2년 만에 그걸 졸업하고 나중에 아이비리그 스탠퍼드 갔어요. 그러면 또 1등 못했다니까? 근데 우리 애가 어떻게 1등을 해요? 이게 실화예요. 그냥 어린이 서점 다니면서 창의적인 좋은 그림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읽기 영역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은행나무에 관한 지문을 하나 주고 은행나무는 지금까지 이 오랫동안 지구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어 오는 동안 멸종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 그리고 은행나무가 주는 뭐 유익과 혜택 이런 걸 쭉 설명해 주는 지문을 주고요. 이 지문에 나오지 않는 네가 생각하는 은행나무가 지금까지 멸종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생각나는 대로 써라. 이게 문제였어요. 읽기 문제 중에 하나가. 또 수리 영역은 뭐 다르고 이러지만 생각나는 대로 다양하게 쓰면 좋은 점수를 받는 거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생각하는 힘이 있어야 되죠.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연구소에서 아이들하고 그림책을 가지고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인문학 수업하면서 진행하는데 팀을 짜서 5명, 6명이서 아이들한테 제가 계속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생각해봐라. 엊그제도 아주 유치한 그림책, 빨간 구두라는 그림책을 가지고 4학년들하고 수업을 했어요. 어떤 여자아이가 있는데
빨간 구두를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거라. 엄마한테 사달라 하면 엄마는 안 돼 하고 제발 사줘. 사주기만 하면 내가 편식도 안 하고 숙제도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엄마는 극함 있잖아요. 진짜 그래 하지 하면서 막 네가 돈 벌어서 사악하고 뭐 계속 막 이 책의 주제가 그런 거예요. 이 쭉 아이들이 읽었잖아요. 엄마들하고 다 읽고 저한테 와요. 그래서 제가 하나 물었어요. 이 책의 주인공은 이상하게 이름이 없어요. 주인공 이름이 없다니까. 이 책에는 왜 주인공 이름을 제시하지 않을까? 이 책의 주인공 이름이 왜 없을까? 너희들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이제 저하고 이제 인문학 수업을 하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이름이 없지? 어떤 애는 저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좋은 이름이 안 떠올라서 뭐 이렇게 대답하기도 하고요. 어떤 애는 이 아이가 빨간 구두를 갖고 싶은 것처럼 모든 어린이들이 자기가 가장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때 이름이 없이 자기가 거기 들어가서 주인공이 되면 되기 때문에 이름을 짓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굉장히 깊이 한 거죠.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아이들 이제 도서관에 좋은 어린이책 많이 들어있잖아요. 요즘 학교 도서관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자, 그리고 이 근처에 도서관 있죠. 볼리도서관 있죠. 또 뭐 있지? 제가 알기로 우리 아파트 옆에도 도서관 있어요. 달서 어린이 도서관. 저는 상인화성파크 드림 살거든요. 가깝죠,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 또 제가 알기로 이 근처에 많은 도서관들이 있고요. 요즘은 작은 아파트 안에도 작은 도서관들이 생기고 아파트 도서관이죠. 작은 도서관 책 1000권만 소장하면 작은 도서관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아파트 어머니회를 장악해가지고 이런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청에서 지원을 좀 받아서 새 책을 드리고 이래도 되고요. 그러니까 책을 읽을 때 이렇게 콩나물 키우기 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책 읽히고 나서 뭘 확인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안 그래도 뚜껑 자주 열리는데 책 읽고 나서 네가 잘 읽었나 싶어가 뭐 주인공이 어떻게 됐지? 여기서 깨달은 게 뭐야? 개사코 뭐 이렇게 하면 애들 버벅거리면 이제 또 날아가는 거죠. 책 던지고 뭐 네 같은 건 책 읽을 자격도 없어. 개사코 뭐. 안 그래도 여러분들 애 키우다 보면 수학 공부 시키다 다 뚜껑 열리죠. 저도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아 내가 사이코구나 이걸 발견했어요. 근데 이 풀타임 사이코 같으면요 정신과 가서 약물 치료 받으면 돼요. 근데 풀타임 사이코는 아니거든. 다른 영역에서는 정상적이에요. 근데 애 수학 공부 시키면 이 발작 저하고 같이 공통적인 질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충동 조절 장애. 이 제어가 안 돼. 이거 직장에 나오는 아빠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이상한 질병이에요. 사실은 아빠들도 애 키워보면 똑같아요. 제 강의를 들었던 어떤 엄마들이 막 애 수학 공부 시키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래도 이과 출신의 아빠한테 수학은 당신이 시켜 해봤거든. 엄마들이 10분 만에 뚜껑 열린다면 딸 데리고 공방에 들어간 아빠는 5분 만에 튀어나오더라고요. 저는요 애 공부시킬 때 수학 공부시킬 때 특히 우리 애는 이제 공부를 좀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교과 과정은 학교 시간에 맡기고 집에서는 이제 제가 좀 심한 문제를 풀렸죠. 그 초등 버전으로 이제 시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집들은 난이도를 5단계로 나눌 수 있어요. 교과서와 익힘책이 1단계 수준이라면 올림피아드 문제가 5단계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올림피아드 이런 게 없어지는 추세고요. 쓸데없이 경치를 너무 많이 해서 애들 잡고 뭐 이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안 해도 되죠. 근데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생각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 그래도 좀 수학을 잘하는 영재급 아이들은 이제 4단계 정도 문제집을 다루어야 되는데, 지금은 많이 알려졌지만 그때는 아주 희귀한 문제집이 문제 해결 길잡이라는 문제집이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걸 분책해가지고 3단계, 4단계, 원리와 심화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때는 이게 통으로 돼가지고 4단계 문제집이었어요. 제 아이하고 협상해가지고 저는 하루에 5문제씩만 풀자고 요구했어요. 그때 애는 절대 안 된다. 나는 3문제밖에 못 풀겠다. 그래서 둘이 합의해가지고 4문제. 하루에 4문제를 풀거든요. 어떤 때는 4문제 푸는데 2시간씩 걸리고 막 이래요. 어떤 때는 10분 만에 풀어내고.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하잖아요. 채점을 하는데 오답이 딱 나오잖아요. 제가 성격이 급하게 생겼어요? 침착하게 생겼어요? 급하게 생겼죠? 바로 저는 옆에 아이 있으면 바로 찼어요. 그래서 머리 쥐어받고 막 이 새끼 정신 안 차리나 하고 막. 가면 애는 또 막 주눅이 들어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고함 지르면서 막 하면 애가 눈동자가 초점이 풀려요. 저는 막 뭐라 하면 정신 차리가 잘할 줄 알았거든요. 여러분들 다 해봤죠? 막 악을 쓰면서 고함 지르면 애들이 눈동자가 풀리고 초점을 잃고 고개를 돌리고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당황하고 막. 아이고,
그 애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저는 사실은 초등학교 1학년 어느 봄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삼형제가 있었는데 형 4학년 때, 제가 1학년 때, 동생이 6살이었는데 엄마는 밤에 공장에 일하러 가고 아버지는 폐병을 앓다가 그 전날 밤도 형을 공부시키고 같이 잤는데 단칸 새방에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막 형이 울면서 막 깨워요. 보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여에서 거품이 입 앞에 나와 있고 이제 숨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건의 후유증 때문에 엄마 혼자서 우리 삼형제를 키우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서 친척집을 전전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고등학교를 못 갔어요. 저는 공장에 다니다가 뭐 어떠해서 검정고시 해서 대학을 갔는데, 자, 제 인생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풀릴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아버지가 있었더라면, 그죠? 내가 중학교나 고등학교라도 갔더라면, 이렇게 늘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의 부재가 제 인생에 미친 많은 부정적 영향들 있잖아요. 그 갈림길마다 내가 누구하고 상의할 대상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쩌든지 이 아이는 내가 겪었던 내 인생의 아쉬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자녀교육을 시작한 거죠. 우리 아빠한테서 뺏어온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어머니들도 그럴 거예요, 아마. 아이들 정말 소중하고 사랑스럽잖아요. 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내가 겪었던 인생의 아쉬움을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죠. 그래서 다 피아노 보내잖아. 어릴 때 그렇게 피아노 가고 싶었는데 나는 못 갔어. 형편이 안 되고 막. 그래서 피아노는 국민 피아노가 됐어요. 그리고 어떤 엄마들은 발레까지 보내고 이제 딸 같으면 이제 너무 내가 하고 싶었던 것이고 여성으로서 여자로서 참 했으면 좋겠다 싶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동기로 아이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느 정도 있는가 하면 애가 이제 작고 이러니까 우리 애는 2월생이라서 한 해 일찍 학교를 들어갔어요. 그 큰애들한테 맨날 맞고 오고 이래요. 그리고 이제 잘 때 되면 꿈을 꾸죠. 낮에 맞았던 기억 이런 거 가지고 막 악몽을 꾸잖아요. 그러면 제가 정말로 우리 와이프는 일찍 자더라고. 애 자기나 말기나. 제가 애 침대 옆에 가가지고 재우고 있잖아요. 땀 닦아주고 막 이랬거든. 근데 꿈 꾸잖아요. 그러면 진짜 제 마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아이의 이 상황을 해소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마음으로는 원의로 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는 어떤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아빠가 이놈이 뭐 수학 공부만 하면 뚜껑이 날아가니까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부터 애 자고 나서 채점했어요. 푹 잠든 거 보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며칠은 잘 지나갔어요. 어느 날 내 문제가 다 틀렸더라고. 갑자기 그 파트타임 사이코 또 증세가 발작해가지고 자는 놈 깨워가지고 발로 차가 깨워가 나와가지고 찬물로 세수하고 와 해가지고 그래 오답 처리하고요. 하고 나면 또 이것도 인간이 할 짓이 아니잖아요. 원래 내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할 수 없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애 내 눈이 안 보일 때 채점했어요. 그러니까 좀 낫더라고. 애 학교 갔다 오면 이제 한참 그러니까 막 7시간 8시간 지나가고 이러니까 이제 많이 다운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하고 이랬으니까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많은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은 잘난 척으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경험했고요. 아이 앞에서 무릎 꿇고 빈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문제 풀리다가 징역자면 문제집 막 뚫뚫 말아서 때리고 던지고 째고 막 니는 공부할 자격 없어. 아직 1, 2, 3학년에서 이런 경험이 없는 분도 있어요. 좀 있어봐. 조금만 있어보면 알아요. 야, 무슨 애를 키우면서 뭐 문제집을 던져? 이렇게 하는 엄마도 있을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있어봐요. 근데 애가 막 울고 가잖아요. 자존감 낮아지고 이제. 그럼 너무 미안하니까 한 2시간 지나면 정신 돌아와요. 그럼 쓰레기통에 쬐던 문제집 쪼가리 도로 찾아가지고 스카치 테이프 붙이고 원상복구 시킨 다음에 이제 방으로 쫓아가는 거죠. 가가지고 막 울면서 잘락하는 애 붙들고 막 뺨 비비면서 아까 엄마가 잘못했어. 한 번만 용서해줘. 엄마가 미쳤나봐. 내일은 꼭 상담받으러 가볼게 하고 속으로 내일 내가 꼭 정신과원 가봐야지 하면서. 근데 막상 다음날 되면 용기가 안 나죠. 그래 뭐 내만 그렇나 하면서 또 옆에 애들 불러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해보면 다 그렇다는 거라. 그러니까 정신과는 안 가도 되겠구나 하면서. 저 이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아이 앞에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빠도 지금 잘하고 있다. 조금만 기다려줘. 우리 아들 미안하다.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이 말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난 척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다 이제 시간이 제한이 있으니까 한 번 2시간 강의해서 이걸 다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면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잘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이 잘한다. 확인할 필요 없어요. 독후활동 안 해도 돼요. 그놈의 독후활동은 전문가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독후감 절대 안 써도 돼요. 학교에서 숙제 낼 때만 마지 못했으면 돼. 우리 애는 심지어는 3학년 때 썼던 독후감을 5학년 숙제에 또 냈어요. 일기는요, 매일 확인하는 독한 선생님 만나면 할 수 없이 써야 되고, 확인 안 하는 선생님 만나면 안 써도 돼요. 뭐 그걸 꼭 써야 돼요. 요즘 뭐 자기개발 뭐 이런 게 유행해가 막 엄마들도 일기 쓰고 막, 우리 연구소 옆에 미장원 원장님도 어제 내 머리 깎으러 가니까 자기가 요즘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하면서. 일기를 쓰고 반성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 하면서. 좀 있어봐, 더 쌓이지. 매일 일기를 써야 된다는 스트레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엄마들이 너무 이 잘못된 책 읽기에 대해서 오염돼 있어요. 이 푸르미 앞에 세례를 받아가지고, 뭐, 특정한 누구를 거론해서 죄송한데, 그죠? 요즘 엄마들 좋아하는 뭐 책 보면 전집에 뒤에 막 문제까지 딸려 있어요. 엄마 대신 질문을 막 해주는 거지, 책이. 그러면 엄마들 이거 좋은 책인 줄 알고 안 그래도 뭐 물어보려고 질문을 만들어 하면 힘들었는데 질문이 막 2-3페이지 붙어 있고 막 이러니까 엄마들 좋아가지고 막 사재죠.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책이 아니고 문제집이에요, 문제집. 그런 거 빨리 버리는 게 좋아. 쓰레기지, 쓰레기. 미안해요. 다 집집마다 있을 텐데. 저는 뭐 여러분도 언제 볼지 모르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만 실컷 하고 갈래요. 막내 동생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 아니면 조카한테 말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아이 키우는 데서 꼭 필요한 것. 그러니까 책 읽기는요, 내용 파악하거나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요, 재미있거나 감동적이거나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애들이 몰입해서 듣거든요, 읽거든요. 또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들어요. 그러면 책의 내용은 다 빠져나가는 것 같아. 근데 애들은 뭐가 잘하고 있어.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 아이를 잘하게 한다. 여기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어요. 이게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막 따라다니면서 묻지. 그러니까 애들이 책 읽기 점점 싫어하는 거야. 엄마들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확인하고 이러니까. 책만 들면 뭘 확인해야 되니까 외워야 되고 막 정말 유치찬란하죠. 책이 너무 재밌으면요 주인공도 생각도 안 나.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나 막 이래가지고요 막 정신없이 읽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책이 우리 아이를 잘하게 한다. 물은 다 빠져나가지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창의적 사고, 생각하는 힘, 독해력, 어휘력 등등이 자라게 된다.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하나로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일상적으로 애들 잡게 돼 있어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속에는 깊은 마음이 있지만 저처럼 내 인생의 아쉬움을 우리 아이는 겪게 하고 싶지 않다. 이 참 아름다운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물에 잠겨가지고 저 밑에 가라앉아 있고 현실 안에서는 했나? 안 했나? 왜 안 했어? 뭐 전부 이런 거 있죠. 숙제했어? 가방 챙겼어? 손 씻었어? 양치했어? 동생 왜 때려? 뭐 전부 이런 이야기. 여러분들 하루 동안 아이들한테 하는 말들을 mp3로 녹음을 한번 해봐요. 들은 말 한마디도 없어요. 그 수많은 말들 들으면서 애들 자존감은 툭툭툭 떨어지는 거죠. 최숙희 씨라고 유명한 그림책 작가가 있는데 이 양반이 쓴 대표적인 그림책 가운데 엄마가 화났다 이런 그림책이 있어요. 이 초등 저학년 꼬마가 목욕하러 목욕탕에 들어가가지고 목욕하는 게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지가 스스로 막 거품 풀어가지고 뭐 목욕하다 보니까 온 목욕탕이 거품이 됐어. 엄마가 딱 보고 놀래가지고 이게 무슨 목욕하라 했더니 목욕탕을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다 하면서 막 잡아요. 또 엄마가 짜장면 모처럼 시켜줬어. 그러니까 짜장면이 너무 맛있어서 정신없이 흡지고 먹다 보니까 짜장면이 온 바닥에 다 흩어졌어. 엄마가 또 보니 이걸 흘리면서 먹나 하면서 또 막 뭐라 하고 사사건건 찌랄하는 거라. 그러니까 애들이 엄마가 극할 때마다 지적질 할 때마다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죠.
이걸 이 그림책에서는 애가 작아지는 것으로 묘사했어요. 애가 점점 엄마가 고함 지를 때마다 작아지는 거라. 나중에 애가 안 보여. 너무 작아져가지고. 그제서야 엄마는 애 없어졌다고 울며 불며 온 동네방네 찾으러 다녀요. 막 울면서 우리 아이 못 봤어요 하면서 막. 근데 애는 너무 작아져가지고, 이게 환타지지만, 또 그림책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엄마 치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거야. 치마 속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근데 막 꿈속에서 막 엄마가 막 온 동네 다니면서 막 울면서 자기를 찾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그제서야 애가 엄마의 마음을 알게 된 거죠. 아까 그렇게 고함을 지르고 미친듯 널뛰던 엄마가 알고 보니까 나를 저렇게 깊이 사랑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의식을 만나면 엄마한테 막 혼나면서 자존감이 작아지는, 낮아지는 그 아이가 바로 내가 되는 거라. 동일시죠, 동일시. 이게 독서치료 영역에서는 동일시라고 불러요. 주인공과 내가 동일시 되죠. 어머니들도 연속극 보다 보면 송혜교하고 지가 동일시 돼가지고 송중기하고 막 뭐 뽀뽀하려고 하면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이랬죠. 그래가지고 작년에 막 태양의 후예 뭐 엄청 인기더라고요. 제가 강의 때마다 이야기하는데, 근데 저도 충격받았어요. 생판 모르는 데서 내한테 카톡이, 장문의 카톡이 왔어요. 수요일, 목요일 아빠들의 행동 요령 하면서. 수요일 10시, 목요일 10시에 엄마들은 태양의 후예 본방사수 하려고 9시부터 막 준비한다는 거라. 10시에 송중기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날은 무조건 저녁 먹고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9시 이후에는 얼쩡거리면 안 된대. 그냥 안방에 찌그러져서. 그리고요, 10시부터 해가지고 11시에 끝나잖아. 끝났다고 좋아하면서 티 나오면 안 된대. 아직 송중기의 잔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카톡이 왔다니까. 그래서 제가 보니까 송혜교하고 송중기하고 뭐 막 갈등도 겪고 뭐 또 파병 갔다가 뭐 헤어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주인공이 이제 이 시청하는 사람들이, 엄마들이 동일시 되는 거죠, 주인공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막 갈등을 이겨내고 막 사이가 좋아지면 기쁨이 느껴지죠. 내가 꼭 그런 것처럼. 이게 카타르시스예요. 엄마가 막 울면서 찾으러 다니잖아요. 그때 내 속상함이 풀리는 거죠. 해소되는 거죠. 이걸 영어로 말하면 이제 자기정화, 카타르시스. 그리고 책을 다 읽고 나면 이제 뭘 하나 알게 되는 거죠. 엄마가 아까 화는 냈지만 사실은 나를 깊이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이걸 보고 뭘 하나 깨달았다는 거죠. 통찰, 인사이트니스.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이런 아이들의 정서적인 영역을 굉장히 위로해줘요. 안정시켜주고. 그러니까 진짜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주는 유익한 덕목은 어쩌면 인지 영역보다 정서 영역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저히 해도 안 되거든. 정말 사랑하잖아요, 아이들을. 그래서 나는 맨날 애 잡으면서 동네 옆에 내가 우리 애 뭐라 하면 그냥 원수되는 거라,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경험 있어요? 나는 맨날 애한테 욕하고 발로 차고 이랬는데 남이 우리 애 욕하면 내가 막 죽이고 싶다니까? 참 이상하죠. 원래 우리 마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교육청에서 제 강의하면 나중에 촬영한다 했는데 내가 이렇게 욕 잘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교육청에 지금 약 450명의 강사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엄마들이 좋아하는 강사 20명을 뽑아가지고 이 동영상을 촬영해가지고요, 남부 유선에서 티브로드 알아요? 티브로드에서 계속 방송한대. 좀 있으면 제가 하는 강의도 촬영하러 오거든요. 근데 내가 이렇게 자꾸 뭐 인연 전역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연습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어린이책이 우리가 할 수 없는 많은 부분에서 아이들을 돕는 거죠. 그래서 책이 정말 고마워요. 제가 할 수 없는 말. 그리고 어떤 때는 제가 진짜 아이한테 진심을 말할 때는 언젠가 하면요, 안타깝게도 내가 그날 아이를 개 잡듯이 잡은 날, 그날 밤에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애 받아서 상처를 생각하니까 미안해서 못 견디잖아요. 애가 어쩌면 속상한 것보다 우리가 더 속상하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침대에 뛰어가가지고 그때 우리가 오랜만에 진심을 말하죠. 아까 엄마가 미쳤나봐. 엄마는 사실 너를 사랑한다 하고.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항상 애 혼낸 날, 그날만 내가 진심을 말해요. 우리가 뭐에 덮여 있어가지고. 유명한 맛있는 과일 보면요, 두리안이라는 과일이 있어요. 열대지방에 아주 뭐 과일의 여왕하기도 하고 이래요. 저는 중국 가서 먹어봤는데 이 두리안 보면 파인애플하고 비슷하죠. 껍질이 억수로 딱딱하고요, 뾰족뾰족한 게 튀어나왔고 이래요. 잘 익으면 이 껍질이 쫙 갈라지는 거죠. 근데 속살은 어때요?
밤 같기도 하고 바나나 같기도 한 것이 밤도 아니고 바나나도 아니고 먹어보면 암모니아 냄새 지독하게 나고요. 그 암모니아 냄새만 견디면 정말 말로 묘사할 수 없는 어떤 맛이 있거든요. 이 두리안. 그래서 과일의 여왕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꼭 그와 같죠. 겉은 이상하게 딱딱한 껍질, 뾰족하고 딱딱한, 그래서 아이들이 먹을 수 없는, 늘 막 지적질하고 막 고함 지르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우리 속마음은 안 그렇죠. 근데 신기하게도 참 고맙게도 아이를 혼낸 날은 내가 어쩔 수 없이 아이한테 가가지고 그래도 잘 때는 좀 마음 편하게 자야 되니까 전 우리 아들 끌어안고요. 아빠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미안하다 하고 잘못했다 하고 니는 아무 잘못한 게 없다 하고 아빠가 불안해서 그랬다 하고 여러분들 다 불안하시죠? 이상해요. 아이 키우다 보면 이상한 불안감이 우리를 덮쳐와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아이가 어떻게든지 커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뭐 명문대고 뭐 공부 잘하고 이건요 다 표면이고 그 너머에 우리 마음은 뭔가 하면 아이가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몰라. 그 앞이 안 보이는 거죠. 우리 아이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잘하면 행복하게 살지 몰라. 앞이 안 보이니까 불안한 거예요. 자, 고속도로에서 야간 운전을 해봐요. 불안하다니까. 낮에 운전하면 시야가 톡 트여서 별로 안 불안해요. 밤에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밤에 고속도로 운전할 때 항상 앞에 가는 자동차의 후미등만 보고 따라가라 하더라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우리도 다 그렇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데 잘 안 보이고 불안하고 또 옆집 옆에 애들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고 무슨 단거리 경주하듯이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하고 있어요. 라인마다 꼭 이런 한 명이 있어. 가면 엘리베이터에서 이런 거 만날 때마다 불안하죠. 저는 막 학습지도 척척 해내고 뭐 단어도 하루에 30개씩 척척 외우고 이렇게 봐요. 내가 미친다니까. 자, 책 읽기가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사실은 그냥 책 읽기가 아니고 저는 항상 좋은 어린 책 읽기. 이렇게. 책 읽기 자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뭐 나 다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근데 대부분 보면 책 읽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은 머리로 알고요. 머리로 알다가 한참 지나면 가슴으로 알고 나중에 되면 내 온몸으로 알아요. 온몸으로 알면 이제 어떻게 돼요? 책 사는데 돈을 지불하는 거지. 머리로만 알면 책 사는데 돈을 지불 못해요. 그러니까 책 읽기를 안다는 것도 전부 관념일 수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실제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을 보면 그렇죠. 자,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칩니다. 어쩌면 아이들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험 중에 하나가 수능이죠. 수능 첫 교시가 국어예요. 국어고사장 가서 처음에 문제를 받아듭니다. 수능이라서 긴장하죠. 어떤 애는 여학생들은 심장이 약해가지고 시험지를 받으면 문제가 안 보이는데 하얗대. 한 20분씩 문제가 안 보이는 애들도 있어. 너무 긴장해가지고. 그래서 수능 치기 전날에는 딴 공부하지 말고 작년에 나왔던 국어 지문만 읽어보라는 조언을 하죠. 아침에도 그렇고. 왜냐하면 지문이 잘못하면 안 보이니까. 그 정도로 긴장해요. 근데 첫 교시에 지문, 국어 시험 문제를 받아들어요. 8절지로 16쪽의 문제가 나와요. 8절지로 16쪽 한번 상상해봐요. 다 수능 쳤죠? 지금 1, 2학년 세대 같으면 수능 세대인데 8절지 16쪽 같으면요. 아유, 막 산더미 같은 지문이 하나 더 있어요. 첫 페이지 보면. 그 열심히 읽고 뭐 밑줄 친 기억이 말하지 않는 것은 개사코 뭐 막 하면 세 문제 딱 달랑. 지문이 이만큼 긴데 문제 3개 달랑 있어요. 그거 다 풀고 나서 페이지 딱 넘기면 어떻게 돼요? 또 태산 같은 지문이 내 앞에 탁 가로막고 있어요. 이걸 16쪽을 해야 된다니까? 80분 동안? 근데 수학 같으면 아무리 쳐다봐도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엎어놓고 자면 돼. 근데 한글로 된 국어시험을 치면서 엎어놓고 자겠어요? 양심이 있지, 지도? 못 잔다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풀려고 막 아동바동 거리면서 종칠 때까지. 한 교시에서 30명 시험을 치는데, 자, 5분 전까지 문제를 다 풀고 마킹한 다음에 수험표 뒷면에 정답을 옮겨 적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나중에 저녁에 발표되면 가채점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국어시험 문제를 수험표 뒷면에 옮겨 적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한두 명밖에 안 돼요. 왜? 풀려고 막 끝까지 막 애를 쓰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하죠. 엄마들 이거 잘 모르죠. 아직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자기 수능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꾸준히 좋은 어린이책 읽기를 해와야
이게 습관이 돼서 지문을 주르륵 읽어내면 내용 파악이 금방금방 되고, 이게 독해력이죠, 독해력. 자, 이게 안 되면 첫 시간 국어부터 당황해요. 국어에서 당황하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시간까지 영향을 미쳐요. 어린 시절에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죠. 근데 고사장 가면 별로 그렇게 잘 해낸 애들이 한두 명밖에 없어요. 한 고사장에. 자, 이 아이들의 고등학교 1학년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등학교 오면요, 책 읽을 시간 있게요, 없게요? 고등학교 오면 야자 시간이 자기 공부 유일한 야자 시간이죠. 자기 공부 시간이죠. 주말 아니면 야자 시간. 고등학교 오면 뭐 해야 돼요? 수학 공부해야 돼요. 수학이 정석 들고 공부 좀 한다면. 왜냐하면 수학이 너무 어려워요. 양도 많고. 고등학교 자기 공부 시간의 한 60%는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30%는 영어 공부를 해야 돼요. 나머지 10%를 가지고 이제 탐구 과목 해야 되죠. 책 따로 읽을 시간이 없어요. 고등학교 때는 이미 늦었죠. 안타깝지만 늦었어요. 방법을 질문해 오지만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위로하는 줄 알아요? 꼭 책을 안 읽어도 사회 공부, 과학 공부하면 그게 다 책이다. 교과서가 다 책이잖아요. 그렇게라도 읽어두면 뭐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근데 그건 다 하는 건데 뭐. 달리 할 방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더 일찍 뭐가 준비가 돼야 되죠. 중학교로 내려와요. 중학교로 내려오면 이놈은 전부 스마트폰 들고 있어. 사춘기랑. 말 안 듣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방문 닫고 들어가요. 여러분들 아직 그런 그 참담한 경험을 해봐야 되는데. 뭐 초등학교 때는 막 고함 지르고 하면 통하잖아요. 중학교 남자애들은 중학교 2학년만 돼봐요. 제가 우리 애 중학교 2학년 때 내 몰래 밤새도록 게임을 하더라고. 어느 날 새벽 2시에 제가 화장실 가려고 일났다가 컴퓨터방 불이 켜져 있길래 나는 도둑놈 들은 줄 알고 막 잔뜩 각오를 하고 막 방문을 확 밀어졌더니 우리 애가 컴퓨터 앞에서 급한 마음에 모니터는 껐지만 본체는 못 끄고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 그날 제가 뚜껑이 날아가가지고 반 죽이려고. 오른손으로 내가 아이를 향해서 스트레이트를 날렸거든요. 힘껏 확 날렸는데 뭐가 턱 걸리더라고. 애 왼손이 제 손목을 탁 잡았어요. 이 새끼가 아빠가 때리는데 자박하면서 왼손을 입에 남은 손을 또 휘둘렀어요. 그러니까 애 오른손으로 저를 딱 잡더라고. 안 놓나 하면서 막 네가 지금 안 놓나 하면서 손 뺄락 하니까 아빠 정신 차려 하면서 저를 막 벽으로 밀치는 거예요. 그 제가 벽에 붙어가지고 범인처럼 제압당해가지고. 중학교 오면요 이제 더 이상 안 돼. 지금 뭐 고함 지르죠? 나중에 되면 다 돌려받아요. 뿌린 대로 거둔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지금 내 멋대로 하는 엄마들 있잖아요. 애들 사춘기 되면 진짜 고생한다니까. 왜? 뿌린 대로 난다니까. 진짜 어떤 정말 절망적인 경우는 그죠? 아빠가 내게 한 대로 한다 하면서 어떤 애가 중학교 2학년 때 집에 있는 TV를 부수는 거라. 아빠가 술 먹고 와서 막 속상하니까 술 주정하면서 막 가재도구 부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자란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돼가지고 지가 막 속상하고 이러니까 집안에 TV를 부수면서 뭐라 하죠? 아빠 네가 한 대로 내가 한다 하더라고. 진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저한테 상담하러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춘기 되면 이미 늦었어요. 스마트폰 들고 있죠? 남자애들은 게임하죠? 여자애들은 맨날 채팅하죠? 카톡 하죠? 말 안 듣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 하고 문 닫고 들어가죠? 뭐, 그래도 엄마들은 뭐 불안해가지고 막 겨우 꼬시고 설득하고 뭐 폰 사주고 하면서 독서논술 전문 학원 보내요. 그런데 가면 한 달에 몇 권이라도 추천해 주니까 책이라도 읽겠지 하고. 근데 읽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안 돼요. 자, 이 아이들은 초등 고학년으로 가요. 초등 고학년은 이미 사춘기 조짐이 시작되거든요. 요즘 빠른 애들은 4학년이 사춘기 하더라. 여학생들. 얼마나 까칠해지는지 뭐 엄마가 꼼짝을 못해요. 빠른 애들은 그래요. 자, 이런 아이들이 말 잘 듣겠어요? 습관이 안 돼 있으면. 그래서 엄마들이 할 수 없이 불안하니까 눈높이 넌 저학년 때 하는 거지. 고학년 때 뭐예요? 하늘이 독서논술, 푸르넷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불러가지고 또 막 하고. 여기 또 그런데 일하시는 분이 있을라. 뭐 말을 못 하겠네. 그리고 저학년 오면요 다 뭐 국어학습지하고 한자학습지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 참 답답해 죽겠어요. 학습지를 하면서 문제 푸는 스킬을 배우는 것은요, 우리 가족이 맛있는 식탁에 국을 잘 끓여놓고 거기서 MSG 태우는 거하고 비슷하다니까.
MSG 태우겠어요? 당장은 맛이 나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가족의 건강을 해치니까 MSG 아무도 안 태우죠. 자, 이와 마찬가지예요. 장기적으로 아이들이 생각하는 힘을 키우려면 같은 시간에 책을 읽어야 하는데 같은 시간에 문제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풀 스킬은 외워서 당장 기말고사에서는 한두 개 더 맞을 수 있어요. 장기적으로 책 읽을 시간을 버리기 때문에 길게 보면 훨씬 손해져요. 어떤 엄마도 이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학습지도 하고 책도 읽으면 안 돼요? 하면서. 우리가 24시간 살지 48시간 사는 거 아니죠? 이걸 경제학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내가 한 재화를 사기 위해서 돈 10,000원을 지불했다면 다른 재화를 포기하는 거죠. 그죠? 10,000원을 주고 티를 샀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맛있는 점심을 비용으로 지불하고 티를 구입하는 거라. 이거 기회비용이라고 불러요. 기회를 날리는 거죠.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이 제한된 시간을 내가 어디에 지불할 것인가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 푸는 스킬에 지불하면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에 지불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둘 다 한다는 건 욕심이죠. 욕심. 불가능한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특히 언어 관련 학습지는 끊는 것이 좋다. 미안해요. 뭐 장원 환자 뭐 무슨 미안해 죽겠네 자꾸. 그 시간에 좋은 어린이책 한 권이라도 더 빌려서 같이 읽어주고 이런 게 훨씬 유익해요. 엄마들이 좀 불안해서 그렇지 믿음이 없으니까. 야 그래도 그렇지 빨간 펜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 과목을 커버해 주는데 하면서 가면 사회나 과학은 어떻게 해요? 개사코 뭐 사회나 과학 걱정하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사회나 과학 걱정 안 해요. 꼭 국영수도 못하는 것들이 사회과학 걱정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책을 좋아하게 되고요. 국영수를 잘하게 되면 사회나 과학은 저절로 정리돼요. 진짜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요. 사회탐구나 과학탐구를 언제 정리하는 줄 알아요? 고3 겨울 때. 고3 올라가는 겨울 방학 때. 한국사 같은 건 범위가 좀 많으니까. 메가스터디 딱 들어가서요. 인강 하나 딱 듣고 정리 쫙 하면요. 금방 1등급 나와요. 그리고 좀 작은 과목도 사회문화나 한국지리 같은 거는 여름 방학 때, 고3 여름 방학 때 정리를 해요. 물론 학교 수업은 성실히 해왔고, 이 체육기가 돼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여러분들이 조금만 좀, 고등학부모 같으면 내가 자세하게 말할 텐데, 이 초등 저학년 학부모라서 뭐 말해도 모르니까 내가. 그러니까, 체육기가요, 단지 국어 영역에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전 과목에 영향을 미쳐요. 여기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저학년 때 학습자고 이런 엄마들이 대부분 뭐 하는 줄 알아요? 유아기의 전집, 웅진교원, 몬테서리 프레벨, 아가월드, 뭐 국민서관 뭐 등등등등 해가지고 저는 지금도 매일 말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엄마들이 애기 옷 사거나 신발 살 때 한꺼번에 100벌씩 사요, 안 사요? 안 사줘요. 그거 사면 그건 사이코지. 풀타임 사이코. 아니, 옷이나 신발은 애가 성장한 걸 당연히 예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사잖아요, 적절하게. 그리고 또 성장하면 또 사고, 또 성장하면 또 사고. 근데 어떻게 아이들의 인지 영역, 정신적인 영역은 당연히 성장할 것이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어떻게 책을 한꺼번에 수백 권씩 사는지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조선에만 있는 이야기라, 이거. 아니, 100권짜리 전집을 뭐 겁도 없이 막 사고, 아니, 저는 실제로 봤어요. 우리 연구소 일하는 엄마들 중에도 있는데, 한꺼번에 2천만원치를 도배하더라고. 2천만원치 도배해봐야 애 방에 뭐, 책 칸 다 못 채워요. 새벽면 다 못 채워요. 흐뭇하게 해가지고 막 쳐다보고 있지. 야, 이제 우리 애는 드디어 이제, 푸르미처럼 될 것이다. 하면서. 제가 이 사진 보여줄 때마다 엄마들이 자기 집이라 하더라고. 사실 제가 이거 어떤 집을 찍은 거예요. 아니, 저기 봐요.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죠, 색깔이? 파스텔 톤으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지만, 똑같죠?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고, 여기서, 엄마들 또 이쪽에 밝은 분들은 저건 뭐고, 저건 뭐고 다 알더라고. 저거는 웅진에 뭐고, 저건 교원에 뭐고 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뭐 저같이 못되게 말하는 사람은 못 만날 테니까 제가 못되게 말할게요.
이건요, 책이 아니고 인테리어라, 인테리어. 다 인테리어 하고 있죠? 저것도 다 빼면 벽이 너무 헐벙해. 그래, 빼지도 못하고 참. 저거 보면서 이제 애들 쳐다보고, 저거보다 애 쳐다보다가 언젠간 읽겠지 하면서, 언젠가가 3년씩 기다려도 안 읽어. 그러면 이제 또 뚜껑 열리는 거죠. 엄마가 이렇게, 아빠들은 또 저 책 들어올 때 한심해가지고 막 보면서 있잖아요. 차마 말은 못하고. 어떤 유명한 전집 출판사의 언니들 따라서 교육받으러 가보면 이런 이야기 하죠. 0세부터 1세까지는 뭐, 1세부터 뭐, 2세까지는 뭐, 세계명작을 무슨 2세가 일로. 그런 세계명작 있어요? 내한테 한번 말해봐요. 한 권이라도 있으면. 2세가 읽을 세계명작. 이것이 뭐, 아니, 원래 세계명작의 대부분요, 청소년용, 사실은. 15소년 표류기, 뭐, 아서왕과 원탁이사, 달단양과 삼총사, 뭐, 그죠? 15소년 표류기, 또 뭐 있노?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전부 청소년 이상 읽을 책이에요. 이걸 다이제스트 해가지고, 세계명작이라고, 헨젤과 그레텔 캐사고, 뭐, 어디서 한번 봐요. 6세가 경제와 역사를 한대. 뭐, 수능치나 지금 6세 때? 경제는요, 굉장히 어려워가지고 수능에서도 선택하는 놈이 몇 놈 없어요. 문과에서 선택 과목 11과목인가 있는데, 이과는 8과목이죠. 이과는 아주 간단해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물. 요 네, 원투 해가 8과목. 문과는 11과목 있어요. 11과목 중에 정치도 있고, 경제도 있고요. 사회문화도 있고, 뭐, 윤리도 있고, 많죠. 한국지리도 있고. 경제는요, 최상위권 애들도 어려워가지고 선택을 잘 안 해. 알아요? 근데 뭐 지금 6세 때 경제 공부 시켜가지고 수능 치려고? 너무 하잖아요. 이 전부 불안감 마케팅이에요, 사실은. 우리 애 잘 컸으면 좋겠는데, 뭐 어떻게 잘 컸는지 모르겠고, 책은 중요하다 하고, 그래, 나는 어릴 때 책을 못 읽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지 하면서, 우리 애라도 책 잘 읽어야 되는데, 나는 마음으로 좋은 어린이책은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만 교원 언니들이 하면 뭐, 그거 넘어가가지고, 여기도 교원 언니 있죠. 너무 미워하지 말고 들어요. 저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 하는 거니까. 어떤 교원 언니 좀 착한 언니 있을 수도 있어요. 할인 많이 해주는 언니, 뭐. 그러니까, 이거 정말 무리한 논리죠, 무리한 논리. 옛날에 제가 예비군 훈련 받고 오면요. 저 팔공산 갑바에 가서, 갑바에 넘어가면 저 예비군 훈련장 있어요. 거기서 하루 종일 예비군 훈련 받고, 제 젊을 때, 꾸벅꾸벅 졸린 눈으로 예비군 버스, 수송버스를 타고 와요? 그러면, 어디서 로비를 했는지, 중간쯤 오다가, 어떤 아저씨가 딱 탄다? 딱 타가지고 우리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성출판사 누구누구입니다. 하면서, 딱 카탈로그 펼치면서 있잖아요. 금성출판사하고 삼성출판사 아저씨들 올라와가지고, 막 하면서, 이런 책을 읽으면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사모님이 너무 기뻐합니다. 하면서 뭐. 그 전부 그 사인하잖아요, 외상. 그 집에 오면 다 부부싸움 나고요. 이 인간아, 아이고, 하면서 예비군 훈련이나 잘 받지, 하면서 뭐. 이게 옛날에 1970년대, 80년대 이 전집 문화가 시작돼가지고, 그게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지금 대기업 됐죠. 우진이나 교원은 완전히 대기업인데, 그 돈으로 좋은 어린이책 만들면 될 낀데, 가끔씩, 물론 전집 중에도 가끔씩 괜찮은 책 있어요. 좀 미안하지만. 괜찮다 해봐야 정말 주옥 같은 어린이책을 만나면 그것도 별로 안 괜찮은 책이지만, 아이고, 제가 하도 전집 비판을 하니까, 저를 좋아하는 엄마들이, 그래도요, 선생님, 뭐, 예를 들면, 프레벨 테마동화2는 괜찮아요, 개사코. 이런, 진짜 좋은 그림책 딱 하고요, 프레벨 테마동화2하고 쫙 전시해놔봐요, 애들이. 프레벨 테마동화2에는 손도 안 가요. 근데 막, 택도 아닌 책하고 갖다 놓으니까, 그나마 그 중에서, 그게 나으니까 애들이 좀 읽어요. 자, 부정적인 이야기 그만하고요. 시간 많이 가네요.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전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조건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예도 들고 잔소리도 하고 했어요. 일단, 좋은 어린이책 읽기가 우리 아이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인식해야 되거든요. 책 읽기가 중요하지, 뭐. 그리고 거기 끄떡끄떡, 이 정도는 안 돼요. 어느 정도 중요한지 깊이 인식해야 돼요.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아이가 25살 때, 원래 27이라 했어요. 25살 때,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목사님 말씀 듣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아빠, 왜? 시험이 와 이래 쉽노? 무슨 시험? 로스쿨 입문시험. 가더라고. 저는 어릴 때 학교를 못 다녔잖아요. 저는 내가 중고등학교만 갔더라면 서울대 가가지고, 내가 판검사 해가지고 잘 나가는 건데 하면서 막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못 됐죠. 그리고 경대법대 들어갔어요. 우리 엄마가 제 들어가니까 막 울면서 저를 데리고 시내 bon영당 스님 데리고 가서 고시 공부하는 책을 사줬어요. 민법 총칙부터 시작해서 울면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꼭 법률가가 되라고. 근데 저는 헷가닥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지금 풍전등하고 같은데 내가 내 출세를 위해서 고시 공부를 해서 되겠나 하면서 제가 소위 말하는 운동권이 됐어요. 그러니까 고시 공부 못했죠. 나중에 국가법 위반으로 잡혀가고 막 이랬거든요. 우리 엄마는 막 기절하고 막 이랬는데 제가 애를 낳고 나니까 갑자기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우리 애는 판검사로 키우자 이래가지고 저 어릴 때부터 우리 애를 판검사 니는 서울법대 이렇게 쉐대를 시켰어요. 근데 이놈이 나라가 나를 막더라고. 국가가 갑자기 주요한 명문대학의 법대를 다 없앴어요. 그리고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 대상으로 로스쿨 해가지고 뽑더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갑자기 황대해가지고 법대를 못 가고 경영대학을 갔어요. 경영대학 가서도 아빠는 항상 네가 로스쿨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애는 관심이 없어요. 요즘 애들은 가치관이 우리하고 달라서 옛날에 우리는 권력 뭐 이런 거 좋아했어요. 그리고 자격증, 의사, 판사 뭐 이런 거.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 애가 특히 그래요. 근데 이제 아빠가 하도 켜놓으니까 제가 좀 미안한가 봐. 그래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로스쿨 입문시험을 치러 왔다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시험이 왜 이리 심록하더라고. 제가 그래 한숨이 나오다. 아이고 하면서. 보통 초등학교 기말고사 치고 와서 시험 칩딱하는 놈들 보면 다 70점이에요. 이 난이도 구분이 안 되니까 다 칩딱한다고. 정답 너무 쉽게 고르는 거죠. 뭐 헷갈리지도 않고 막. 채점하면 70점이에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의 다 아는데 한 문제 아리까리 하거든? 그럼 어렵다 하면서 그게 맞는지 틀린지 뭐 헷갈린다 이렇게 해요. 이런 애들 보면 대부분 96점 아니면 100점이잖아. 우리 애가 시험이 와 이리 심록하길래 내가 꼭 그 짝인 줄 알았어. 그래, 아이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하면서. 평소에 책 좀 읽으라 했잖아. 우리 애는요, 어릴 때 책 많이 읽었는데, 대학 들어가고 나서는, 1학년 때 제 기숙사 가보니까 방에 책이 한 권도 없어, 대학생이. 그럼 맨날 그 홍대 클럽 놀러 가가지고, 불금하면서 맨날 거기서 놀고 막. 그래, 군대 갔다 왔죠. 뭐, 교환학생 외국 나갔다 왔죠. 이러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었어요. 실제예요. 근데 애가 이상하게 로스쿨 입문시험을 치고 와서, 아빠가 나를 무시하나 하면서 좀 기다려보라고 하더라고. 한 달 지나니까 교육과정 평가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자기 수험 번호 집어넣고 성적표를 인증해가지고 카톡으로 보냈어요. 우리나라 로스쿨 정원이 2,000명이거든요. 그때 그해 로스쿨 준비생들이 로스쿨 입문시험을 친 아이들이 7,500명이었어요. 우리 아이가 그 시험에서 120등을 했어요. 잘했죠? 서울대 로스쿨 정원이 160명이에요. 영고대가 120명씩, 성균관대 한양대가 80명씩, 메이저 로스쿨이 그래서 한 500명 되죠, 500명. 그러니까 5대 로스쿨 들어갈 수 있는 점수자들. 물론 로스쿨 입문시험만으로 가는 건 아니고, 공인외국 성적, 학점, 뭐, 자기소개서 이런 게 있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한다고 보면, 그죠? 아깝잖아요. 120등. 근데 문제는 애가 하는 말이에요. 이때까지 한 번도 아빠가 지를 잘 키웠다고 인정을 안 하던 놈이, 그 시험을 딱 치고 나더니 와 내가 아빠 따라서 어린이 서점 다니고 아빠 따라서 아빠 시킨 데 문제 해결 길잡이하고 한 게 이렇게 위력이 있을 줄 몰랐다 이렇게 하더라고. 로스쿨 입문시험에 딱 두 과목 쳐요. 두 과목. 한 과목은 언어 이해, 수능의 국어하고 비슷한 거죠. 그걸 좀 더 깊이 언어 이해하고 하나는 논리 추론. 논리 추론은 숫자 없는 수학, 논리적 사고 이런 거죠. 책 읽기와 수학의 어떤 영역이 추론 영역이 결합된 거예요. 이 두 과목 각각 35문제씩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로스쿨 입문시험은요 교과서가 없어요. 대부분 대학 졸업하는 아이들이 치는 시험이잖아요. 그리고 로스쿨은 사회 경험이 많을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다른 직종에 종사하다가 또 도전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25세에서 35세 사이의 젊은 청년들이 치는 시험이에요. 근데 교과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25년에서 35년 정도 사는 한 인간이
지금까지 성장 과정이 어느 영역, 논리 추론 영역의 성장 과정이 어떤지를 평가하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준비할 방법이 없어. 교과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떻게 자라오는가가 이 아이의 성적을 좌우하는 거죠. 경북대학교 로스쿨 가려면 110점 정도면 가요. 평균. 경북대학교 로스쿨 합격자들의 이 입문시험 성적이 110점 정도면 가요. 근데 우리 아이 137점 받았다니까. 체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우리 애가 인정하더라니까? 저도 그 말 듣고 나니까, 야, 이게 평생 가는구나. 어린 시절 체육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초등학교 2학년 때 기말에 뭐 국어시험 몇 점 맞나, 뭐, 이거하고 다른 차원이죠. 만약에 이게 아이를 키우는 일이 달리기라면, 단거리라면, 초등학교 2학년 때 100점 맞아야지. 왜? 거기서 인생이 결정되니까.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근데 아니죠? 한 인생은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특히 아이들 잘하는 건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어쩌면 마라톤 비슷한 거지. 마라톤이라면요, 미리 뛰면 어떻게 해요? 지쳐서 다 기권해. 그리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죠. 마라토너들은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다가 보통 한 35km 지점쯤 되면 스퍼트를 한대. 우승을 위해서 42.19km 가는데. 자녀 교육에서요, 35km 지점, 스퍼트 지점 어딘 줄 알아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여러분들 고등학교 시절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되면 최상위권 아이들은 정신 차리고 공부하기 시작해요. 본격적으로. 그리고 웬만한 애들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도 놀죠. 고3, 3월 되면 좀 정신 차리죠. 그러니까 진짜 스포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니까. 그때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을 때, 이거 생각하는 힘이 딸리거나 책상에 앉아있는 힘이 딸리면 어떻게 돼요? 골치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돼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자기 인생을 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어린 시절에 어떤 것을 준비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을, 그죠? 너무 밝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체육이 정말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고요. 두 번째는, 책을 읽을 여유가 있어야 돼요.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 체육이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피아노 태권도 갔다 오고 나서 수학하기 전에 1시간 남지? 그때 책 읽고 익한다니까. 이건 짜증. 애들이 쫓겨서 읽지를 못해요. 게임 같은 건요, 시작하면 바로 재미를 느껴요. 근데 책 읽기는 안 그렇거든요. 줄거리에 빠져들어가고 몰입하고 뭐 이러려고 하면 한참 걸려요. 근데 다음에 얼마 있으면 또 어디 가야 돼? 그러니까 대충 읽는 거야. 이걸 보고 스키핑이라고 하죠. 대충 넘겨, 그냥. 대충. 주마간산식으로 대충 넘긴다니까요. 그러면 그 꼴을 또 엄마가 보면 불안하죠? 그럼 쫓아가 또 니 제대로 읽었나 하면서 주인공 이름이 뭐고 하고 또 확인하다가 모르거든? 뚜껑 열리고 또 뭐. 이게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짜투리 시간에 책을 읽도록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이 대부분 Y 들고 앉았는 거야. 뭐 저학년은 뭐지? 고학년 돼봐요. 전부 Y 들고 있어요. 만화책밖에 안 들고 있다니까. 집중해서 읽을 그 힘이 없으니까 Y처럼 말풍선에 웃기는 이야기 써놓고 막 이러면 이놈의 만화가 어린이책 시장에서 얼마나 참, 우리 애 클 때는 제일 많이 팔린 만화가 새 먼 나라 이웃 나라였어요. 덕성여대 교수하는 누구지? 이영복 선생이 쓴 새 먼 나라 이웃 나라 데이트였거든요. 그거 하다가 그 다음에는 뭐 어디서 듣보잡 출판사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아주 조잡한 만화로 그려가지고 가나 출판사라고 하죠. 가나 출판사 들으면 고발할라. 그래가지고 진짜 책도 아닌 것 같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그때 신화가 유행했어. 번역가중 유명한 이윤기 선생이 또 뭐 그리스 로마 신화 번역해내고 막 이러면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대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가나 출판사의 그리스 로마 신화가 또 시장을 평정했어요. 좀 있으니까 또 말할까 짜증나네. 막 어떤 만화책에 제일 뒤에다가 한자 카드 하나 딱 붙여가지고 마법천자문 하면서 딱, 이야. 애들 또 그놈의 한자 카드 모은다고 있잖아요. 난리 부르스를 떨면서 막 마법천자문이 또 대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 읽혀도 델똥말똥한 판에. 그리고 또 대형 서점 가보면요, 중앙 매대에 보면 전부 마진포 큰 책을 올려놨어요. 원가 낮고, 그죠? 이런 조잡한 책이 그렇거든요. 권위 없는 출판사들이 원가를 낮게 책정하고, 그러면 서점 가면요, 그런 거 팔아야 이익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 눈에 띄게 전시해놓고 이래요. 그러니까 좋은 책은 어디 한쪽 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뭐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처럼 이렇게 되고요. 이놈의 만화만. 그게 이제 요즘 Y가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오만 종류를 다 내더라고, 아이가. 처음에는 좀 괜찮은 것만 내지만은 요즘은 막 장사가 되니까 아무거나 다 Y 이름 붙여가지고 막. 자, 세 번째는 좋은 어린이 책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별로 내가 걱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요즘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도 그렇고 좋은 어린이 책이 많이 들어왔어요.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고, 질 좋은 책들,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많은 책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서관을 신뢰하고 가면 얼마든지 좋은 책을 만날 수 있어요. 이런 걸 빌려서 읽히고 정말 좋은 책들은 소장하고 이러면 되죠. 네 번째는 저학년이잖아요. 저학년의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이 아이들이 한글을 안다고 책을 네가 읽으라 하고 던져주면 안 돼요. 이건 아이들로 하여금 굉장히 부담스럽게 만드는 작업이에요. 물론 자랑스럽긴 하겠죠. 애가 책을 읽으면. 어떤 애들 어릴 때부터 많이 읽고 읽어주고 해서 잘 읽는 애도 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버벅거려요. 우리도 어른도 책을 읽으면요. 텍스트대로 못 읽는다니까? 평소에 내 어느 습관대로 잘못 읽고 막 이러죠. 아이들은 한글 안다고 떠듬떠듬 1학년짜리 저하고 그 책 수업하는 꼬마들이 두 팀 있는데 저들 막 큰 소리 치더라고. 우리 한글 다 알아요 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읽어봐라 하니까 애들이 뭐 아무 해독하는 것 같아요. 내가 분명히 애들은 엄마들이 읽어주라 하거든요. 읽어주고 충분히 읽어주고 이야기도 나누고 저한테 보내야 저한테 보내는 의미가 있다고. 그리고 뭐 저거는 글도 잘 쓴대. 그러면 이 책을 읽은 소감을 한번 써봐라 하니까 있잖아요. 쌍시어도 아무도 못 쓰고 막 있잖아. 너무 귀엽죠. 그렇거든요. 우리도 영어를 알파벳 다 알지만 영어책 못 읽잖아요. 이걸 한번 억지로 읽긴 하지만 한참 걸리죠. 이런 거라. 그래서 저학년의 경우에 특별히 책을 읽어주는 게 좋아요. 옛날에 EBS에서 과학적으로 이거 검증한 것인데 EBS 학교란 무엇인가 다큐멘터리 10부작을 5년 전에 한 적이 있어요. 거기 7번째 다큐멘터리가 뭔가 하면 책 읽어주기가 그 아이의 책 읽기를 좌우한다. 평생을 좌우해요. 특히 저학년의 경우에는 엄마들이 집에서 많이 읽어주는 소리를 들어야 선생님 말씀을 많이 받아들이게 돼요. 선생님이 어른의 말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엄마들이 읽어주는 말을 많이 들은 아이가 훨씬 학교 수업을 많이 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책 읽어주기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언제까지 읽어주나 하면 애들이 엄마가 읽어주는 거 들으려니까 느려 터져가지고 지가 눈으로 읽는 것이 훨씬 빠를 때가 오죠. 그러면 애들이 알아서 뺏는다니까. 엄마 내가 읽을래 하면서. 또 지가 읽을 줄 알지만 엄마가 읽어주기를 바라는 애들도 있어요. 이건 뭔가 하면 책을 통해서 엄마의 마음을 느끼고 싶을 때. 저는 지금 생각해도 우리 어머니가 늘 공장 다니고 우리 삼형제 키우느라고 엄마하고 뭐 제대로 된 스킨십이 거의 없이 자랐거든요. 저는 애정 결핍이 깊어요. 그래서 성격이 이렇게 까칠해진 거라. 근데 지금도 생각나는 게 내가 언제 내 영혼이 가장 따뜻했나 어린 시절에 엄마 무릎 빼고 누워가지고 엄마가 내 귀 파줄 때. 그건 몇 번 안 되거든요. 내 인생에서 몇 번 안 돼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너무 따뜻하고 평안하고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이들 무릎에 눕혀놓고요. 정말 마음을 담을 수 있는 그림책 같은 거 한번 읽어줘봐요. 애들은 너무 행복해지는 거죠. 애들만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읽어주는 나도 행복해져요. 평소에는 내가 맨날 뭐 고함만 지를 수밖에 없는데 이 책에는 고함이 안 나와. 엄마는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 칸은 그죠? 대사가 나오니까 내 마음을 담아서 읽어주게 된다니까. 그럼 아이들 너무 행복하고 따뜻하죠. 그래서 책 읽어주기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이 네 가지만 하면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할 수 있게 친구가 될 수 있게 돼요. 사실 엄마들이 전집에 의존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좋은 어린이 책이 어떤 책인지 몰라서 그래요. 안타깝고. 그래서 푸르미 아빠 같은 분도 책 읽기가 정말 중요하다고 온 동네 방네 다니면서 강연을 하지만 사실 정작 미안한 말인데 제가 쭉 그 푸르미 아빠 책도 읽어보고 하니까 푸르미 아빠는 푸르미 엄마도 좋은 책이 무슨 책인지 잘 모르더라고. 그냥 책 읽기가 중요하다만 알아요. 그래서 푸르미 어린 시절에 웅진 방판 아저씨한테 전적 의존해가지고 계속 전집 받았어요. 지금도 푸르미닷컴 가면 뭐 난리죠. 자기들 전집 만들기도 하고. 여기도 또 푸르미닷컴 추종자들 많이 있을 거라 아마. 푸르미의 세례를 받은 거죠, 그게. 제가 강의하다 보면 푸르미닷컴 회원들이 저한테 막 항의한다니까? 질문도 막 하고, 싸우기도 하고요. 뭐 싸워도 할 수 없지 뭐. 자, 인터파크나 교보문고 이런 데 들어가서요. 어린이책 베스트셀러를 한번 보라니까 거기 전집 한 권이라도 있는지 참
답답한 일이에요. 전집은 통계로 내지도 않고요. 만화책도 통계도 안 내요. 그러니까 좋은 어린이책 어떤 책,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 2003년부터 전산화 됐어요. 그때 이후로 팔린 책들을 통계를 내봤더니 베스트 10 이거예요. 네이버 검색해 보시면 교보문고 베스트 20도 나와요. 자, 이거 사진 찍을 필요 없어요. 뭐, 10권 읽어주고 말라고? 제가 왜 이걸 보여주는가 하면, 자, 이런 책을 통해서 좋은 어린이 책을 이제 찾아가는 거라. 어떻게 찾아갈지를 소개하려고요. 그래도 찍는다. 뭐, 자기 폰으로 자기 찍겠다는데. 아니, 왜냐면요, 이거 전부 우리 카페 가면, 제가 운영하는 연구소가 있어요. 다음 카페. 대구 부모교육연구소. 가시면, 뭐, 책 읽기뿐만 아니라, 잠수내 영어공부법, 뭐,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수학공부법, 모든 동영상이 한 7년 정도 제 강의 동영상들이 전부 찍혀서 올라가 있어요. 카페 가면. mp3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강의 자료, PPT 이런 거 다 거기 가면 있어요. 어린이책 목록도 있고요. 심지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엄마표 영어 할 때 꼭 필요한 DVD 목록 이런 거 다 정리되어 올라가 있어요. 우리 카페 한번 놀러 오시면 좋은데. 그러니까 사진 찍는 수고를 안 해도 한 방에 내려받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요거 잘 봤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베스트셀러를 사면 돼요. 좋은 어린이 책은요, 평론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검증되고, 비평되고, 이래가지고, 검증된 이런 책이죠. 그런 책들 중에 수천만 부 이상 팔린 책. 이런 건 당연히 우리 집에 소장할 책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건요, 미국의 어떤 목사가 쓴 책이에요. 우리가 늘 아이들의 자존감을 낮추잖아요. 우리는 아이가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내고 이랬어요. 이 책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 나무 인형들의 세계인데, 뭘 잘하는 나무 인형에게는 금빛 별표를 붙여요. 모든 나무 사람들이 다 이 표통을 가지고 다녀. 그러면서 잘하면 금빛 별표를 붙이고요. 못하면 잿빛 점표를 붙여요. 잿빛 점표가 많은 애들은 당연히 주눅들어 있고요. 금빛 별표가 많은 애들은 행복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금빛 별표를 받는 애들은 또 그걸 받아야 되니까 늘 경쟁에 시달리고 피곤하죠. 긴장해 있고 이래요. 그러니까 잿빛 점표를 많이 받든지 금빛 별표를 많이 받든지 어차피 인생은 불행한 거라. 우리가 늘 아이들을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점표를 붙이거나 별표를 붙이고 이렇게 살죠. 엘리베이터에서 동네 옆에 내를 만나도 아래 위를 한번 훑으면서 스캔 쫙 하죠. 그래가지고 내 스타일인지 아닌지 딱 붙이잖아. 우리가 다 이렇게 산다니까? 근데 이 책은 뭐라고 말해요? 이 꼬마가, 이 책에 나오는 주인공 어떤 아이가 펀치넬로라는 아이인데 뭐든지 못하는 거라. 꾀죄죄하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항상 잿빛 점표만 붙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너무 땅에 떨어져 있어. 기가 죽어서 사는데 어느 날 길가에서 우연히 점표도 별표도 아무것도 안 붙은 여자아이를 만나요. 그걸 깜짝 놀라가지고, 야, 니는 왜 그 표가 아무것도 없노?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의 루시아가 대답하는 말이, 나도 어떤 목수 아저씨한테 들었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훨씬 중요하대. 내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별표, 점표가 다 떨어진대. 이렇게 딱 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판치넬로가, 기죽었던 판치넬로가, 그런 목수 아저씨가 있어? 하면서 나도 그 아저씨한테 좀 데리고 가죠. 이래가지고 어떤 목수 아저씨한테 가는 거예요. 가니까 이 나무 사람들을 만든 목수 아저씨가, 나는 너희들을 만들 때 너무 소중하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자존감을 되찾는다는 이야기죠. 이 책의 제목이 너는 특별하단다. 이 기독교적 사상이 뒤에 좀 이렇게 배경으로 깔려있는 그런 책이긴 한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항상 이 말을 해야 되죠. 네가 잘할 때는 소중하고 안 잘할 때는 안 소중하다. 제가 이렇게 키웠거든요. 애 어릴 때. 너는 100점 받으면 아빠가 너를 사랑하고 한 개라도 틀리면 너는 뒤진다. 내가 늘 이런 마음으로.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애하고 관계가 굉장히 나빠가지고요. 애가 아빠를 보면 항상 무서워하고 일기장에다 아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는 과정에서 조금씩 철이 들어가고요. 저도 자라가고 이러면서 나중엔 달라졌죠. 제가 우리 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뭐 누가 소문을 낸지 제가 좋은 아빠로 소문이 났어요. 맨날 발로 차고 이랬는데. 그래서 KBS 토요 아침 마당에 내가 좋은 아빠 패널로 출연했다니까 1시간 동안. 원래 우리 애가 같이 출연하긴 했는데 우리 애가 그때 영남고등학교 1학년 때 쪽팔린다고 안 나간대.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저만 나가서 촬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드님이 녹화방송 보실 테니까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라 하더라고. 그때 제가 그 말 했잖아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저는 유언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내 진심을 다 담아서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자, 이런 책들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표현을 가능하게 해요. 저녁에 자기 전에 아이들 꼭 안고 또는 무릎에 눕혀놓고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 너는 소중하다 이렇게 말해도 되고요. 아까 너는 특별하다 이 책은요 미국에서 3천만 부 이상 팔렸어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도 베스트셀러고요. 이 두 번째 책은 캐나다 책이에요. 캐나다에서 발간된 책 이것도 2,500만 부 이상 팔렸죠. 이 너무 아름다운 시적인 책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가 어릴 때 막 기저귀 갈아주고 오줌 싸고 막 하죠. 그래도 속상하죠. 그런 일거리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도 잘 때 되면 아기를 꼭 안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또 애가 좀 컸어요. 4살이 됐나 봐요. 뭔가 버튼 누르고 뭐 깨고 막 쏟고 막 이래요. 속상하죠. 치울 때 되면 신경질 나죠. 그래도 밤 되면 또 잘 때 되면 아이한테 가서 꼭 안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해요. 애가 커가지고 사춘기가 됐어요. 장발 기르고 막 기타 들고 막 지랄하고 막 이러더라고. 엄마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도 꼭 잘 때 되면 아이한테 가서 꼭 안고 엄마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가 나중에 대학 가서 집을 떠났어요. 가끔씩 집으로 돌아오면 꼭 하더라고. 나중에는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자라서 아빠가 됐어요. 책의 마지막 장면이 너무 감동적인데 아빠가 돼가지고 아기를 안고 창문 너머로 엄마를 생각하나 봐. 근데 이 아기를 안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있어도 아빠는 너를 사랑해. 이렇게 한다니까. 엄마가 자기한테 한 것이 그대로 아이한테 이 아기 아빠한테 유전된 거죠. 그래서 이 아기 아빠도 다시 아기한테 이렇게 말하고 있어.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수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이상하게 우리가 뭐에 가려가지고 원망도 많고 막 이렇죠. 그래서 진심으로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잘 안 나와요. 그 은혜를 갚기 참 어렵죠. 그리고 부모님을 떠나보내거든요. 근데 막 한탄하고 이런 분들 많아요. 근데 꼭 그럴 필요 없거든요.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내게 해주신 많은 은혜가 내가 어머니한테 다 못 갚더라도 이 어머니한테 받은 은혜를 내가 자식한테 갚는 거예요. 신기하죠? 저는 우리 어머니가 내 군대 갈 때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내하고 사귀던 애인은 안 왔어요. 배웅을 안 왔어. 왜냐면 내 헤어지는 게 너무 슬퍼가지고 내 여자친구하고 엄마한테 두 사람한테 다 말했어요. 절대로 나오지 마라 하면서. 제가 시민운동장에 모여가지고 이제 그죠? 대구 장정들이 모여가지고 대구역으로 걸어가서 기차를 타고 논산훈련소 갔거든요. 시민운동장에 모이는데 다 모여가지고 인원 파악을 한다면 이제 정문을 통과해서 대구역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시민운동장 정문 앞에 우리 엄마가 나와가지고 그때 우리 엄마가 이제 눈이 노안이 오셔가지고 공장에서 더 이상 일을 못하고 서문시장 지하에 이 식당가 있거든요. 약밥 만들고 김밥 팔고 이런데 그런데 취직해가지고 일하시고 있었는데 그래도 둘째 아들 군대 간다니까 둘째 아들 처음 군대 가는 거지. 형은 그때 군의관 하는 의대 다니고 있었으니까 군대 안 갔거든요. 그냥 자기 아들 처음 군대 가니까 시민운동장 앞에 나와가지고 손수건으로 계속 울면서 대구역까지 따라오더라니까. 근데 내하고 사귀던 가시나 그거는 있잖아요. 진짜로 안 나오대? 내 나오지 마라 했다고? 이야. 근데 저는 그때 우리 엄마 마음을 다 몰랐어요. 아이고 전 노인네 왜 나왔노 하고 속으로 나오지 마라 했는데 괜히 찡하도록 왜 나오노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중에 우리 아들이 군대 가게 됐어요. 진해 해군 훈련소에 입소하는데 이제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저를 좋아하고 이래가 이웃이 된 이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모들은 우리 애를 아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이모들하고 두 차로 8명인가 진해 해군 훈련소 배웅을 갔어. 이거 실화예요. 그 애가 이제 막 진해 해군 훈련소 기숙사로 들어가게 된 거야. 철조망 넘어 들어가는 거라. 근데 요즘은 엄마들도 안 울더라. 근데 저는요, 지금 진해 해군 훈련소 철조망을 붙들고 막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시민농장에 나와서 대구역까지 울면서 손수건으로 눈물 닦으면서 나를 배웅하던 그 생각이 났어요.
그때 아는 거죠, 그때.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그때 내가 아이를 그렇게 떠나보내면서 통곡을 하면서 얻었잖아요. 그때 어머니 은혜가 생각나서. 또 나도 아이에 대해서 같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내 군대 생활이 있으니까. 가면 정말 고생할 땐 듯 싶고 이러니까. 은혜를 이렇게 갚으면 돼요. 꼭 어른들한테 받은 은혜를 어버이날 물론 용돈은 드리겠지만 다 못 갚아도 괜찮아요. 너무 자책하지 말고요.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받은 사랑으로 또 그렇게 사랑하면 이게 은혜를 갚는 거죠. 2월 말부터 3월 중순까지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7년 만에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방 빼고 대구 내려와서 한 달 있다가 지금 외국 나갔어요. 이놈이 7년 동안 나를 떨어졌어요. 2달에 한 번씩 내려와서 집에서 하룻밤 길면 이틀 밤 자면 또 올라가고 이랬죠. 근데 한 달 동안 내려와 있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생활은 불편했거든요. 우리 애 없을 때 내가 우리 애 방을 쓰거든. 잠도 거기서 자고 우리 와이프하고 같이 자면 생활 이거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가지고 내가 2시 3시 내가 자는데 우리 와이프는 일찍 자잖아요. 가면 2시 3시에 들어가면 꼭 자다 깨가지고 또 잔소리 한다니까 지적질하고. 이 선생님들 버릇인가 봐. 불 껐나 하고 또 게임 이때까지 하다 오나 하고 막 계속 자죠. 그래서 제가 아예 우리 아이 방에서 자는데 애가 내려오니까 다시 안방으로 내가 다시 들어가야 되죠. 그 불편하고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제 이거 시간 조절한다고 일찍 자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애 막 잘라고 지방에 들어갔는데 지방 앞에 있는 화장실에서 물 쓰고 이러면 있잖아. 지방에서 막 고함을 팍 찔러요. 압박 하면서 물 쓰지 말았겠잖아 하면서 정말 불편하거든요. 근데 그 한 달이 너무 행복했어요. 거실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 저보다 훨씬 덩치 큰 놈을 안고 어깨 토독토독 하면서요. 우리 아들 장하다 하고. 참 신기하죠. 저도 어릴 때는 이거 몰라가지고 맨날 발로 차고 머리 쥐박고 막 공부만 잘하면 되는 줄 알고 막. 참 감사하게도 저는 이런 책을 읽어주면서 물론 다른 많은 영향도 있었지만 그죠? 제 마음을 그 호수 밑에 깊이 가난지 있는 우리 아이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길어 올려서 아이한테 늘 표현하게 됐어요. 이런 그림책이 큰 공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책으로 무시하면 안 돼요. 이런 책은 최소한 소장하고 내가 뚜껑 열린 날 꺼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아이한테 읽어주고 이래야 되죠. 시간 많이 됐네. 가야 되겠다. 자, 강아지똥은요, 우리나라 그림책 가운데 최초로 100만 부를 돌파한 책이에요. 우리나라 그림책의 전설이 다 알죠? 그리고 이 책이 주는 메시지도 앞의 책 못지않아요. 강아지똥 같이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할 만한 어떤 책들, 어떤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참 소중하다. 이거죠. 민들레 홀씨가 날라와가지고 강아지똥이 자기 모든 것을 들여서 그 똥 안에 들어있는 모든 영양분을 민들레에 공급해서 아름다운 꽃이 피잖아요. 꼭 그런 것처럼. 혹시 우리 아이들 중에 다 공부를 잘할 수는 없잖아요. 좀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다 모를 뿐이죠. 이 아이들이 자라서 나중에 되면 소중하게 쓰인다니까. 어릴 때 보면 막 코 올리고 못생기고 이런 꼬마들 있어요. 여학생들. 나중에 보면 슈퍼모델 돼 있다니까. 저는 어릴 때 공부 못하고 이래가 무시한 애들이 나중에 커서 아가씨 돼가지고 막 진짜 이상하죠. 우리 생각, 우리 관념, 이거 정말 제한적이고 내가 미처 다 모르던 어떤 영역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라는 왕이 성경을 썼는데 시편이라고 불러요. 시를 많이 썼어요. 그 중에 이 다윗이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인데 어느 날 하루는 뒷동산에 놀러 갔어요. 뒷동산에 놀러 갔더니 막 사나운 짐승이 너구리를 쫓고 있는 거라. 근데 너구리가 막 쫓기다가 갑자기 바위 속으로 싹 숨었어요. 그랬더니 맹수가 못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걸 본 다윗 왕이 시편을 하나 썼는데, 시를 썼는데 뭐라고 쓴지 알아요? 뒷동산의 바위는 너구리의 쉼터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 전까지는 이 다윗이 뒷동산의 바위가 왜 있는지 모르는 거라. 왜 저건 바위는 왜 창조된지 모르는 거죠. 근데 그 팔레스타인 지방의 너구리를 보통 바위 너구리라고 불러요. 이렇게 몸을 웅크리고 등만 딱 내밀면 바위하고 똑같대, 색깔이. 그래가지고 바위 사이에 딱 웅크리니까 맹수가 이 바위인 줄 알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깨달은 거죠. 뒷동산의 바위는 너구리의 쉼터구나. 그 전까지 우리가 이유를 모르는 거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내게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런 거 다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어느 날 알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지금 내가 다 모를지라도 그죠?
아이가 잘 자랄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은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많이 말씀드리는데, 비교를 할 때 옆집 옆에 내 아들하고 비교하면 절대로 안 돼요. 논리학에서 비교는 어떻게 해요? 차원이 같아야 돼요. 키와 몸무게를 비교할 수 없죠? 평면과 입체를 비교할 수 없는 것처럼. 옆집 애하고 우리 애는 완전히 달라요. 문화도 다르고, 유전자도 다르고, 성격, 취향, DNA 다 다르죠. 근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속아가지고 꼭 옆집 옆에 내 애하고 비교한다니까? 같은 나이 애하고 비교하고. 이거 완전 치명적이죠, 치명적. 심리학자들, 요즘 행복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 다 하잖아요. 행복의 가장 큰 적은 비교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비교는 해야 되죠. 안 할 수 없잖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의 지난 날과 오늘을 비교하는 거야. 우리 아이의 어제와 오늘을 비교해봐요. 그러면 항상 아이가 자라있어. 저는요, 우리 아이가 처음 초등학교 가는 날을 잊지 못해요. 처음에 며칠은 제가 따라갔어요. 근데 나중에 학교에서 오지 말래, 뭐 혼자 다니는 연습해야 된다고. 근데 내가 불안하잖아요? 저는 미행을 했어요, 미행. 지 등짝보다 더 큰 가방을 메고 있잖아요. 근데 가다가 있잖아요. 골목에 개 한 마리 키우는 집이 있어. 문도 닫혀 있는데도 애가 겁이 나가지고, 스파이더맨처럼 그 집 앞에 가면 반대쪽 담으로 착 붙어가지고, 팍 뛰어가가지고, 안전하게 가면 이제 다시 걸어가고. 땅바닥에 요만한 총알 떨어져 있어요, 하얀 거. 그럼 그거 일일이 다 수집하고. 요즘 애들도 그러죠. 우리 아이 초등학교는 큰 길이 있어가지고 육교가 있었거든요, 대명동에. 육교를 건너가는데 엘리베이터 산 등정하는 것 같더라고. 한 30분을 걸어서 내 체감 시간으로. 그래가지고 교문 안으로 사라져요. 얼마나 막 안타깝고 속상하고 도와주고 싶고 이렇든지 몰라요. 근데 얘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서울에 가서 지가 방을 계약하는 거라, 혼자. 전역하자마자, 전역하는 날로 바로 서울 올라가서 복학할 준비를 하더라고. 부동산을 계약하고 아빠 보고 돈 보내라고 하고. 얼마나 잘한 거예요. 그림책 중에 이슬이의 첫 심부름이라는 일본 그림책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 첫 심부름 슈퍼 보내봤어요? 저는 기억나요. 우리 아이 4살 때 내가 슈퍼에 첫 심부름 보냈거든요. 돈 1,000원 주고. 30m 밖에 안 떨어진 슈퍼인데, 그죠?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차와 벽 사이로 있잖아요. 탁 붙어가지고 막. 슈퍼가 뭐 1,000원치 뭐 사오는데 막 엄청나게 오래 걸렸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라가지고 지금 일본 가서 살고 있잖아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오피스텔에 지가 직접 가서 무인양품점 가가지고, 그죠? 침대 사고, 시트 사고, 하루는 세탁기 샀다고 카톡에 또 보내오고, 이렇게 지금 살림을 준비하면서 신입사원 연수를 받고 있어요. 엄청나게 잘한 거죠. 어릴 때는 맨날 맞고 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큰 힘센 놈들한테 맨날 맞고 와가지고 들어올 때마다 아빠 망치 어디 있노 하면서. 억울하다는 뜻이죠. 그러면 저는 애하고 같이 망치 찾는 신용을 했어요. 망치 찾다 보면 잘 안 찾기잖아? 그러면 이제 화가 좀 풀리는 거죠. 그러면 파리채라도 들고 나가자 하면서. 그럼 파리채 들고 나가요, 이제. 파리채 들고 나가서 우리 애한테 모래 뿌린 놈 찾으면 문방구 데리고 가 아이스크림 한 개 사주고 좀 잘 부탁한다 하고. 왜냐면 걔도 혼내놨다가는 또 어떤 보복을 당할지 모르니까.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아이고, 빨리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제가 보통 어머니들 11시 반에 끝내라 하더라고, 학교 갈 때마다. 근데 제가 하면 더 하래요. 12시도 더 하라는 학교도 있고 이런데, 그래도 뭐 애들 저학년이니까 12시는 끝내야 되는데 10분 남았어요. 그래서 자, 빨리 지나갑니다. 이건 아까 권혁 선생님의 그 강아지똥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최초의 베스트셀러라면 이건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 아시죠? 이 백희나 작가는 요즘 핫한 뜨는 작가예요. 뉴욕에 유학 가가지고 거기서 지점토가 이런 걸 배워가지고 그림책을 만들 때 그림을 그리지 않고 회화를 하지 않고 지점토로 작품을 만든 다음에 그걸 입체로 사진을 찍어서 그림책의 배경으로 삼는 대인기죠. 이거 도서관에 많이 있죠.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어느 학급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인데 이런 책들이 베스트셀러예요. 보시면 다 알 거예요. 이건요, 인류 역사상 어린이 책 단행본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이에요. 영국에서 나온 책이죠. 샬롯의 검이죠. 미국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그죠? 세계적으로 어린이 책 단행본이 제일 많이 팔린 책은요, 시리즈물로는 해리포터예요. 8억 5천만 부가 팔렸대요. 두 번째가 나니아 연대기라는 청소년용 소설이죠. 이것도 시리즈라서 한 6억 부가 팔렸대요. 근데 단행본으로 한 권짜리로는 이게 제일 많이 팔렸어요.
4천만 부가 팔렸대. 이것도 많이 팔린 책이죠. 자, 우리나라 책이에요. 고학년용이라서 이건 지나갑니다. 자, 방금 이런 베스트셀러들을 이제 살짝 보여드렸어요. 왜냐하면, 자, 좋은 의식을 찾는 방법. 첫 번째, 베스트셀러를 만든 작가를 신뢰하고 그 작가들의 다른 작품을 찾는 거죠. 그러면 성공해요. 자, 예를 들어 권영 선생님 같으면 이분은 안동에서 오랫동안 사셨잖아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안동에서 실제로 시골에서 살면서 그것도 가난한 교회 종직이로 평생을 총각으로 혼자 사셨는데 그 안동 시골에서 일어나는 실제 이야기를 전부 그림책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진짜 감동적인 이런 책들이에요. 아까 백희나 씨 같으면 뭐 다른 책도 많지만 가장 많이 히트한 책 3권을 장수탕 선녀님, 이건 동네 목욕탕 이야기예요. 여기 성당동에도 목욕탕 있죠. 그 진짜 재밌어요. 목욕탕 찬물에서 막 헤엄치는 할머니 이야기. 그리고 여기 알사탕이라고 있어요. 이건 최신간이에요. 나온 지 며칠 안 된 책인데 희한한 알사탕이죠. 어떤 꼬마가 구슬치기를 하다가 구슬이 부족해서 문방구에 알사탕을 사러 가요. 근데 문방구 할아버지가 알사탕을 권하는 거라 구슬을 사러 갔는데 알사탕을 권해요. 그래서 얘가 의롭게 알사탕을 사 나왔어요. 알사탕을 한 개 딱 먹으니까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가 막 자기한테 폭풍 잔소리를 하는데 이 그림책에 보면 한 면에 전부 아빠 잔소리가 적혀 있어요. 뭐 했나 왜 그랬어 저랬어 양치했나 숙제했나 뭐 동생 왜 때렸어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 알사탕을 먹고 나서 아빠 잔소리 들으니까 그 말이 전부 코딩돼 가지고 다른 말로 들리는 거야. 어떻게 들려요? 사랑해 이렇게 들려요. 신기하죠? 우리가 사실 아들한테 하는 모든 말이 사실은 그 마음으로 하는 거거든. 다생략하고 마지막 알사탕을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얘는 왕따거든요. 친구가 없어요. 그래서 혼자 늘 놀고 외롭게 이랬는데 마지막 알사탕을 딱 먹으니까 아무 소리도 안 들려. 근데 어떤 마음이 생겨. 친구들이 자기 보고 놀자고 하지 않으니까 그럼 내가 먼저 한번 놀자고 해볼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가까이 있는 친구한테 가서 나랑 놀래?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기다렸다는 듯이 그래 놀자 하면서 둘이 킥보드 타고 돌아다녀요. 제가 이걸 가지고 우리 연구소에서 지난 금요일에 강의를 했는데 얼마나 감동적인지 엄마들도 좋아하고 앞으로 장차 베스트셀러가 될 거예요. 그걸 가서 강의를 끝내고 제가 책을 딱 덮었어요. 엄마들 다 나갔어요. 근데 제가 책 뒷표지를 보다가 머리가 멍하더라고. 책 뒷표지에 그림 보니까 내가 놓쳤거든요. 어떤 아파트 입구가 그려져 있고 그 아파트 입구 밑에 킥보드 2대가 서 있는 거라. 무슨 뜻이겠어요? 친구하고 같이 집에 놀러 갔다는 거잖아. 얘는 왕따였는데 얼마나 외로웠는데. 너무 감동적이더라고. 그 이상한 알사탕.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요, 할 수만 있으면 맨날 이런 알사탕을 공급해야 돼요. 표면적으로 우리가 맨날 잔소리하지만 가끔씩 정신을 차리고 엄마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그림책을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작업이 그런 알사탕을 아이들한테 먹이는 작업이에요. 우리 맨정신은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책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 유명한 책들이죠. 이분은 이제 최근에 이제 책을 못 내요. 왜냐하면 표절시비에 휘말려가지고. 이분이 책을 3권 표절했다고 하죠. 두 권은 자기가 표절을 공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출판사도 절판했고, 그래서. 이 책도 너는 어떤 씨앗이니? 이 책도 유명한 책인데 표절시비에 휘말려 있어요. 요 2책은 표절이 아니라서 제가 들고 나온 거예요. 이거 말고 더 유명한 책들도 있는데 안타깝죠. 우리나라 그림책 시장에 아주 중견 작가, 유명한 작가거든요. 좋은 그림책 많이 만들었는데 그 외국 책 가운데는 뭐 많은 분들이 있지만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냥 대표적으로 몇 분만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 존 버닝햄. 이분은 늘 아이들 내면에 있는 안 보이는 자아를 끄집어내서 우리 아이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이런 그림책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림책을 무시하면 안 돼요. 여기 중간에 있는 알도라는 그림책은 어떤 대학의 논술 시험에 나왔어요. 논술 지문에 몇 개의 지문을 주면서 알도라는 책의 내용도 나와요. 그리고 이 4개의 지문을 뭉뚱그려서 어떤 논제를 주죠.
제가 좋아하는 패트리샤 폴라코 이야기예요. 이 패트리샤 폴라코라는 작가는 자기가 실제로 경험한 자전적인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많이 쓰거든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이거 가지고는 제가 옛날에 어떤 초등학교 가서는 저 한 권을 소개하면서 2시간 내가 너무 감동이 되고 울면서 막. 요즘 핫한 작가 중에 존 클라센이라고 있어요. 이 책은 그저 저학년용으로 딱 맞는데 글밥도 없고요. 한 페이지에 한 글자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의 그림이 일러스트가 정말 해학과 위트가 넘치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게 모자 3부작 시리즈라고 하죠. 내 모자 어디 갔을까? 모자를 보았어?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 이게 연속되는 3부작이에요. 자, 모 윌리엄스라고 이분도 요즘 이제 아이들이 좋아하는 현대 작가죠. 현대 작가. 이거 인형을 좋아하는 꼬마들 많이 있죠. 그 인형을 소재로 한 이야기. 내 토끼 어디 있어? 토끼 인형을 가진 아이가 어느 날 토끼 인형을 들고 뭐 유치원인지 학교인지 갔다가 친구하고 똑같은 토끼 인형이 바뀌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막 새벽에 토끼 찾으러 다니고 막 이런 이야기인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자, 이게 학년이 좀 높아지면 한 3학년쯤 되면 이제 이런 책들을 아이들이 읽을 수 있게 되면 참 좋죠. 글밥 좀 있는 책. 자, 우리 카페 오시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구입할 책을 엄마들 보고 추천해 주세요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책을 추천해야 될지 잘 모르겠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카페 오시면 좋은 어린이책 목록, 지금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좋은 어린이책을 전문가들이 다 가려가지고, 제가 가린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책 전문가들의 사이트가 있어요. 어린이 도서연구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잘 가려서 엑셀 파일을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다운받아서 그걸 엄마들이 좀 이렇게 보기 좋게 재가공해서 우리 카페에 올려놨어요. 어린이 도서연구회 가서 다운받아, 엑셀 파일을 다운받아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카페 오셔서 다운받아도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 도서관에 추천하면 좋은 책들이 우리 도서관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저학년 같으면요. 그리고 좋은 책을 잘 모르겠으면 저는 특히 그림책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요즘은 아이들 글밥 많은 책 잘 안 읽어요. 그림책 가지고도 얼마든지 저는 초등 고학년들하고도 그림책으로 수업해요. 생각할 거리를 주는. 그래서 그림책 중에서 가장 권 있는 상, 미국에서 생산된 그림책을 대상으로 하는 칼데코상이라고 있어요. 1년에 한 서너 권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한 권에게 메달을 줘요. 칼데코 메달. 그리고 탈락한 나머지 서너 권의 책에는 칼데코 아너라는 명예를 주죠. 그래서 이걸 통칭해서 칼데코상이라고 부르는데, 칼데코상을 받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칼데코상을 받은 그림책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돼 들어온 책이 한 180권 정도 있어요. 그래서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데 가서 칼데코 이렇게 검색해도 좋은 그림책 쫙 뜨죠. 주옥 같은 그림책들. 영국의 그림책을 대상으로 한 칼데코, 미국에 칼데코이 있다면 영국에는 게이트 그린어웨이 상이라고 있어요. 이 진짜 좋은 책들 많죠. 독일에도 있고 뭐 나라마다 일본에도 있고 많지만 세계관계상 다 생략하고요. 이런 그림책들을 따라가시면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어요.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칠 텐데, 자, 이렇게 이제 좀 따라갔죠. 그러면 이제 노하우가 생겨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아, 저런 괜찮은 책을 만드는 출판사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죠. 저학년 같으면 그림책을 아주 잘 만들고, 저학년 글밥 있는 책을 가장 잘 만드는 출판사는요, 1위가 비룡서예요. 비룡서는 우리나라 출판 대기업 민음사라고 있어요. 출판 대기업은 민음사, 문학동네, 장비 이 정도인데, 이 민음사의 어린이책 브랜드가 비룡서예요. 그래서 비룡서에서 가장 많은 좋은 그림책과 저학년 문고를 내고요. 비룡서와 쌍벽을 이루는 출판사는 시공사죠. 시공사의 어린이책 브랜드는 시공주니어예요. 전두환 장남이 어느 날 갑자기 시공사를 차려가지고 외국의 유명한 동화책 작가들 판권을 다 사가지고 번역했어요. 아, 제가 대학 다닐 때 전두환 정권 타도 투쟁하다가 국가본법 위반으로 잡혀가고 이랬는데, 애를 키우다 보니까 전두환 장남이고 찌라리고 좋은 책 내니까 내가 할 수 없이 아까 그 샬롯의 거미줄 삐삐 롱스타킹 그리고 로알드 달의 찰리와 초콜릿 공장 이런 책들 정말 재밌는 책들 다 시공주니어에서 번역했어. 그러니까 외국 창작 동화의 독보적 번역 출판 회사죠. 시공주니어. 그리고 칼데코상도 많이 번역했고요.
그게 이제 양대 산맥이죠. 그 다음에 길벗 어린이 3등 정도 해요. 길벗 어린이. 이게 이제 길벗 어린이 그림책들이고요.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사계절, 중학년, 저학년 문고, 그리고 초등학생들을 위한 그림책을 아주 잘 만드는 출판사예요. 사계절. 그리고 창작과 비평, 창비. 뭐 이런 출판사를 따라가십니다. 아까 베스트셀러나 유명한 작가의 그림책을 구입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책 뒤에 보통 목록도 주거든요. 그럼 그 목록을 참고해서 그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들을 쭉 이렇게 빌려보시면 되죠. 도서관에서 빌리시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들이 발견돼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다 보면요, 조금씩 눈이 뜨여요. 저도 처음에는 완전히 어린이 책에 대해서 까막눈이었어, 까막눈. 근데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가지고 어린이 서점을 다니기 시작하면서 나중에 어느 날 10년 좀 지나니까 제가 어린이 책 전문가가 됐어요. 잠순에 제가 책 서평이나 이런 거 하나 쓰면 잠순에서 저한테 원고료 10만원씩 늘 주고 이랬어요. 지금은 매주 그림책 한 권씩을 제가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금요일마다 하는 강의가 있거든요. 내일이네. 10시 반만 되면 제가 우리 연구소에서 보통 엄마들이 30-40명 정도 오시는데 제가 한 주마다 그림책, 주옥 같은 그림책 한 권을 선정해요. 그리고 엄마들한테 읽어주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건져서 아이들과 소통할 것인지, 아이들 어떻게 행복하게 키울 것인지 이걸 나누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저도 아무것도 몰랐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 눈이 조금씩 뜨여요. 좀 관심이 있으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어머니들 읽을 책 딱 2권만 권하고 갈게요. 자, 이거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 책을 사보시면 우리가 가진 어린이 책에 대한 편견, 전집에 경도되어 있는 우리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깨부술 수 있는 우리 관점을 바꿔주는 책이에요. 우리 아이 책날개를 달아주자. 이 도서관에 있어요. 웬만한 도서관에 다 있는 베스트셀러예요. 잠순에서도 아주 오랫동안 유행했던 책이고요. 저는 이 책 읽어주고 다 칭찬받았어요. 그리고 오른쪽 책은 요 작은 문고판이에요. 프랑스 소설가 다니엘 페냐기라고 어린이 책도 쓰시는 소설가인데 이분이 쓴 작은 문고판인데 이 책은 뭔가 하면 자기가, 이 소설가가 어린 시절에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 경험을, 독서 경험을 쭉 말하고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10가지 충고를 해요.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하려면 10가지를 우리가 지켜야 한다. 그 10가지만 어머니들 알아도 아이들 책 읽기에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할게요. 아이들에게 10가지 책을 읽을 때 10가지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권리는 뭔가 하면요, 책을 읽다가 때려치울 권리. 무슨 말인지 알겠죠? 책을 읽다가 재미가 없어. 그러면 때려치워야지. 그리고 다른 재밌는 책을 찾아야 돼. 근데 한 번 시작했으니까 끝까지 읽으라, 뭐 오형 엄마들 이렇게 하더라. 그거 하면 애들이 지겨워하는 거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 책 사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이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독서 지도를 해야 될지에 대한 10가지 규칙. 그죠? 하여튼 제가 거친 말도 많이 하고 또 잘난 척도 많이 하고 했지만 사실은 제 진심을 이야기했어요. 그 상처받아도 뭐 왜하겠어요. 인생은 상처받고 사는 거지 뭐. 그죠? 근데 사실은 제 진심이에요. 제 막내 동생이나 조카가 아이를 키운다면 제가 이렇게 조언하고 싶어서 그 마음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고, 많은 엄마들이 아이 키우는 일이 도 닦는 일 같대. 이거 완전히 진짜 거꾸로 된 거죠. 아이 키우는 일은요, 고통을 참으면서 도를 닦는 작업이 아니고 사실은 정말 행복한 일이에요. 아이가 없으면요, 저 안에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는 걸 알겠어요. 저 안에 진짜 한량없, 저는 저밖에 모르는 인간이거든요. B형, 이기적인 인간. 근데 이상하게 내가 아이를 향해서는 내가 한량없는 자비가 흐른다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다니 이걸 알게 하고요. 내같이 보잘것없는 인간에게 아빠라고 부르고요. 우리 애가 일본 갔어요. 일본 가니까 양복을, 이제 회사 생활을 해야 되니까 양복을 사야 되잖아요. 양복 사러 가니까 일본에서는 상의와 하의를 세트로 사야 되는데 규격을 따로따로, 왜 사이즈를 따로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래가 안 되겠다 하면서 우리 애가 4월 말에 저 청담동에 치과에 치료하러 오는데 한국에서 양복을 사겠다고. 근데 자기 용돈은 전부 엔화로 바꿨기 때문에 돈 없다 하면서 아빠 보고 50만 원만 보내래요. 그냥 그 말 듣자마자 100만 원 보냈어요.
저는 이상하다니까. 뭐 전문가들은 애 경제관념을 심어줘야지, 뭐 용돈 습관을 들여야지 자꾸 찌랄하더라고. 근데 저는요, 그건 다 이론이고, 제가 어릴 때 엄마를 떠나서 뭐 객지에서 기숙사 생활도 하고 직업훈련소도 다니고 공장도 다니고 했잖아요. 항상 내가 용돈이 부족하고 이러면요, 옹색해지고요. 짜친다 하죠, 경상도 말로. 사람 자라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게 아이를 향해서는 우리 집 형편이 되는 한 내가 마음껏 아이로 하고, 그렇다고 애가 막 펑펑 쓰는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2배로 보내요. 10,000원 보내라 하면 20,000원 보내고. 이번에도 양복 산다고 500,000원 보내라 해서 제 통장 따딱 끌어가지고 100,000원 보냈어요. 저한테 어디서 이런 마음이 나오는지, 내가 교회 헌금할 때 100,000원 할까 벌벌 떨긴데. 참 신기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이 덕분에 우리가 훨씬 성숙해가고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정말 행복한 일이고요. 감사한 일이고 이런 거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오늘 다 학교 갔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학교 가는 걸 당연하게 여기니까 감사가 안 나오는 거지. 저처럼 학교 못 다녀봐요. 저는 진짜로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아침마다 애가 교복 입고 영남고등학교 갈 때요, 너무 기뻐가지고 맨날 이거 디카로 찍으려고 했다니까. 근데 이놈이 맨날 찌랄하면서 막 말리고 막 맞고 막 좀 포즈 취해주면 좋을 낀데, 아빠 마음을 모르고 막 익혀 잡고 막 가리고 막 카메라 뺏고 막 필름 빼고 막 이카더라고. 저는요, 학교를 못 다녔기 때문에 알아요. 학교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교 갈 때마다 내가 감동이 돼가지고. 자, 오늘 아이들이 학교 갔다 돌아오시면 꼭 안아주고, 정말 장하다, 대견하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 학교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랑하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귀한 아이들이죠. 사랑스러운 아이들이고. 의외로 이렇게 넓은 강당에서 분위기 썰렁할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잘 들으셔서 정말 감사하고, 혹시 도움이 되시면 내년에 또 부르시면 돼요. 어떤 학교도 내년에 또 불러요. 그리고 내년에는 뭐 엄마표 영어 공부부 해주세요. 아니면 생각하는 수학 공부부 해주세요. 딱 정하더라고. 원래 교육청에서는요, 작년에 부른 강사 원래 못 부르게 해요. 왠 줄 알아요? 엄마들이 싫어한대.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지겹다고. 자,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잘 들으셔서 감사합니다.